빨리 배웠죠? 오늘도 빨리빨리, 3시간짜리를 2시간 채 못 되게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시간에는 이제 영양소 배웠죠. 왜 우리 세포가 그 중요하고 이 세포에 필요한 건 영양소였다. 그럼 그 영양소는 더블 X의 대부분이 다 들어있고, 그죠? 그거 배우셨죠? 더블 X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영양소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뇌에서 이제 우리 몸을 다 컨트롤한다. 뇌에서 생명 유지 차원으로 우리 몸을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다 전체를 컨트롤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성 유지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계. 이제 우리가 먹은 그 영양소 있죠. 영양소가 어떻게 소화 과정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화된 게 흡수돼서 간까지 가는 거 이제 들으셨죠. 그럼 이제 오늘은 뭐냐면 간으로 이제 영양소가 들어왔어요. 그게 어디로 가야 되죠? 들어온 영양소가 온몸으로 가야 되죠. 그죠? 온몸의 60조 개의 세포가 잘 받아먹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란 걸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흡수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가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위덩어리를 입에 넣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철광석도 빼내고 시멘트도 빼내고 벽돌도 만들 재료도 빼내고, 그죠? 그런 상태로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쳐서 간에서는 그 소화돼서 들어온 것을 우리 몸에 필요한 형태로 많이 바꿔놔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벽돌, 시멘트, 철근,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내장재 여러 가지, 타일, 바닥재 이런 거 다 만드는 게 간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게 잘 운송이 돼야겠죠. 배송이 돼야 돼요. 아메이 택배 대한통운으로 이렇게 잘 가듯이 가야 원활하게 이제 받아서 우리가 쓰듯이 우리 세포도 택배를 받아야 돼요. 도로를 타고 택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세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안 갑니다. 택배 배달이 안 돼요. 배달 안 되면 문의 전화가 가겠죠. 왜 안 오냐? 뇌에다가 막 신호를 막 줍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불편 증상,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럼 우리 몸에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키는데 신호도 주고, 근데 그 증상을 어거지로 어거지로 그 증상을 억제시키려 하는 게 이제 현대의학의 대부분이에요. 몸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 증상들을 억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전배기로 만들었지? 칠판을? 자, 자, 오늘은 순환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계속 오시던 분들이죠? 오다가 포기하신 분 계세요? 포기하신 분 몇 분 계신 것 같아. 의자가 이렇게 살짝 뒤에. 자, 순환계를 오늘 1시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혈액 내용물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기계. 순환계. 순환계는 요거죠. 우리가 간까지 배웠죠. 이렇게 간. 간에 우리가 음식물이 문맥혈관이란 걸 통해서 가죠. 이렇게 소장에서. 소장이란 곳에서 문맥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간에서 아까 가공을 거친다 그랬죠. 여기는 원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장까지 들어온 건 원료예요. 여기서 가공 처리를 거쳐서 소독도 하고 뭐 다양한 그 물질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온몸으로 보내주는데, 그 온몸으로 보내주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심장. 하트로 표시할게요. 심장. 심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장. 이게 혈액이, 자, 빨간 걸로 그릴까? 파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간에서 올라온 것이 이렇게 우심방, 우심실.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이에요. 위쪽이 방, 밑에가 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정면으로 봤을 때 여기 우측에 있는 심장으로 보시면 되게 우심방이에요. 우심방, 우심실 통해서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그 혈액이 심장 펌프질. 펌프 딱 해주니까 폐로 가겠죠, 폐. 폐로 갑니다. 폐에서 가스 교환 이런 걸 하겠죠. 혈액에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여러 가지 독성 가스를 내뱉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그 장기를 폐라 그럽니다. 그래서 폐에서 산소를 붙여서 어디로 갈까요? 좌심방, 좌심실을 통해서 온몸으로 뿌려집니다. 온몸으로. 그래서 온몸으로 갈 때 거의 우선권을 갖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혈액의 우선권을 가진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건강 상담하실 때 우선권이 있다는 거. 자, 첫 번째 혈액은 어디로 주로 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뇌는 뭐 때문에 존재한다 그랬죠? 우리 몸에 뭘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인데 그 항상성은 뭐 때문에? 생명 유지. 그럼 생명에 가장 밀접한 장기가 어딜까요? 뇌죠, 뇌. 뇌에 혈액이 안 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팔다리에 좀 안 가면 어때요? 그죠? 그냥 전기 오고 말죠. 저리고 마는데 뇌에 혈액이 안 가면 저리면 죽어요, 뇌는. 그래서 뇌는 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가야 돼. 자, 그래서 뇌를 그려볼게요, 뇌. 여기 뇌로
몇 퍼센트가 가냐? 15%의 혈액이 갑니다. 15%. 자, 15% 정도. 자, 그러면 또 중요한 데가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혈액이 가장 우선권을 갖는 곳. 뇌, 그 다음에 콩팥, 신장 쪽으로. 왜? 신장에서 계속 하루에도 혈액을 어마어마하게 걸러줍니다. 신장에서 약 25%의 혈액을 거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한 4리터에서 5리터 정도가 존재해요. 피는. 그래서 피는 여기 4리터 정도 있다 볼게요. 이렇게 25%. 그 다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뇌하고 신장하고. 여기 있죠. 중요한 거.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저리면 안 됩니다. 저리는 순간 뭐예요?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5 더하기 25 하니까 10 남죠? 여기 10% 정도의 혈액이 갑니다. 그러면 한 50% 되겠죠? 다 합치면. 50%가 요 조그만 세 가지 장기로 가는 거예요. 얘 다 합쳐봐야 몇 킬로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내 피가 생성되면 그 혈액의 50%는 우선권을 얘가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다. 10% 이렇게 10, 25, 15.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장기들 있죠. 팔다리, 근육들, 그 다음에 뭐 소장, 대장, 생식기 이런 데들. 그런 데들 나머지 50%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권이다. 그럼 내가 혈액이 부족하면 어디부터 혈액이 안 갈까요? 후순위부터 안 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가게 돼 있어요. 여기는. 요 세 개는. 근데 나는 심장이 저리다? 그럼 혈액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혈액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이에요. 나는 자꾸 어지럽다? 혈액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보실 수도 있어요. 뭐 철분 부족증도 있을 수 있는데 혈액이 부족할 수도 있다. 왜? 우선권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어지럽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하루에 심박출량이 있어요. 하루에 심장이 몇 회찌죠? 어마어마하게 뛰어요. 다 계산 안 해드릴게요. 자, 7,200리터를 박출량을 갖고 있어요. 7,200리터. 하루에 7,200리터를 뿜어요. 갖고 있는 건 4리터인데 뿜는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7,200리터의 혈액을 뿜는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심장이. 그 뿜으면 이렇게 요 퍼센트대로 나눠 갖는 거다. 그렇게 해서 계속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요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후순위에 해당되는 데부터 장기가 빨리 망가집니다. 소화계라든지 생식기라든지 특히 생식기 이런 관절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아주 후순위예요. 굉장히 후순위. 그래서 빨리빨리 망가져가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나 부위들. 그래서 무릎 관절이라는데 빨리 망가지게 되겠죠. 왜?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보고 비장은 다음에 해드릴까? 자, 심장부터 먼저 볼게요. 이런 그 시스템을 보시고 심장을 먼저 보면 먼저 크게 그려드릴게. 자, 이렇게 크게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이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간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우심방에 들어오는데 이 지나는 요 관문이 있겠죠. 관문. 요 관문들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막이란 게 존재합니다. 판막 이렇게 해서 여기 폐 있고 여기도 이런 게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다 판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 판막의 이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삼천판이라는 그 판막이 존재해요. 이쪽에 삼천판. 여기. 그래서 이 판막이란 건 뭘 하냐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이런 역할을 해요. 왜 문이 필요할까요? 그냥 뚫려 있으면 되지. 그쵸. 빠꾸하지 말라고. 뒷바꾸를 하지 말도록 한쪽으로만 열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카우보이 그 영화 보시면 이렇게 술집 문이 이렇게 딱 열리죠. 근데 문이 반대로는 안 열리게 돼 있는 카우보이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쫙 열려서 딱 닫히고 이렇게 닫히고 반대로는 안 열려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딸깍딱 여기 삼천판 여기가 폐로 가는 뭘까요? 폐동맥판이라 그래요. 폐동맥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천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승모판이라고 하기도 해요. 승모판이라 그럴게요. 승모판. 그 다음에 이쪽은 대동맥판. 이해가시죠? 대동맥판. 왜? 대동맥으로 이제 뻗어나가니까. 이해하시죠? 이렇게 판막 한 4개 정도 알아두시면 좀 전문가 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이름 몇 개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그럼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 72회 뛰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양의 혈액을 뿜어야 되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심장은 딴 거 없고요. 근육이 제일 중요해요. 근육의 힘. 그래서 근육의 힘이 얼마나 좋냐면 얘는 근육의 종류를 좀 알아볼게요. 이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육의 종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평활근이 있고요. 평활근. 우리 몸의 근육은 딱 세 종류로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골격근.
골격근 있고요. 마지막 심근이 있습니다. 심근, 심장근이라 그래요. 심근. 요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평활근은 무슨 장점을 가질까요? 자, 평활근이 어디에 있는 건 아시죠? 보통 혈관, 관을 싸고 있는 근육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수축과 이완, 혈관을 좁혔다 폈다. 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소화기관, 그 다음에 기관지, 그 다음에 혈관, 이런 데는 다 평활근이라는 근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쪼였다 폈다 쪼였다 폈다 하는데 장점이 뭐가 있냐면 지속성이 좋아요. 지속성이 좋다. 그러니까 한번 스트레스 받아서 혈관에 딱 조이고 있으면 오래 가요. 그게 계속 조이고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계속 올라가 있죠. 그냥 잠깐 올랐다가 딱 정상으로 오지 않아요. 좀 지속성을 갖고 쭉 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속성은 좋으나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은 떨어져. 지속성은 좋으나 힘은 떨어진다. 그러나 골격근은 반대죠. 지속성은 떨어지지만 힘은 굉장히 좋다. 뭔가 이렇게 무거운 거를 들 수가 있죠. 근데 10kg의 아령을 딱 들었어요. 그걸 계속 한 하루 종일 한 10시간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죠. 골격근은 순간적인 힘은 좋지만 오래 버티기는 힘들다. 그다음에 심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두 가지 힘을 다 갖고 있어요. 지구력도 좋고 힘도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몸이 다 심근으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도 세고 지구력도 좋아. 그럼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는데 막노동을 뛰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막노동 뛰면 힘들게 골격근으로 만들어놨어. 뼈에 붙어 있는 건.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심근은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뭐만 좋으면 되냐면 근육의 이제 운동, 명령이 잘 가야 돼요. 첫 번째. 뇌는 누가 컨트롤한다? 아니, 심장은 누가 컨트롤한다고요? 뇌 속에 시상하부. 무조건 시상하부예요. 우리 몸에 생명을 관장하는 건 대뇌 아닙니다. 시상하부에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심장은 무슨 신경이 관장을 할까요? 체신경? 자율신경. 알아서 뛰어라 이거죠. 내가 심장 박동을 조절을 못하죠. 그러니까 뇌 시상하부에서 알아서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 명령이란 건 뭐냐면 베타파라 그래요. 베타파라는 명령을 줘서 여기에 심장 요쪽에 동방결절이라는 안테나가 서 있어요. 동방결절. 안테나가 받아서 야 72에 뛰어 그 명령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심장한테 계속. 알았어요. 뛰고 있을게요. 계속. 근데 계단을 올라, 산을 올라. 그러면은 산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세포에.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된다고. 그럴 때는 딱 시상하부가 감지해서 야, 더 빨리 뛰어. 72회로 안 되겠다. 100회 뛰어. 이런 명령을 해주는 게 뇌에서 계속 베타파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자율신경이죠. 그죠? 내가 관장하는 게 아닌. 그래서 동방결절에서 딱 받아서 심장의 횟수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뭐가 줘야 된다? 신호가 잘 가야 돼. 신호. 그 다음에 신호가 잘 가서 이 동방결절이 이 신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왕성하게 해야겠죠. 그러면 수축과 이완을 왕성하게 해줄 때는 우리 XX의 미네랄 그 배웠죠. 근육의 수축 이완에 필요한 것들. 그 미네랄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미네랄이 그 신호를 받아다가 근육을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심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문제 몇 가지 이제 볼게요. 심장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첫 번째.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게 좋을 텐데 불규칙적으로 뛰어요. 그걸 부정맥이라 그래. 부정맥. 부정확하게 뛴다는 소리예요. 그 세 종류로 나눠볼게요. 부정맥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느리게 뛴다. 서맥. 빠르게 뛴다. 빈맥. 부르르 떤다. 그럼 잘 모르시죠? 부르르 떠는 것도 있어요. 그 세동이라 그래. 세동. 심실세동, 심방세동 들어보셨죠? 아주 위험한 놈입니다. 이 세동이. 진짜 위험한 놈이에요.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제가 걸린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이거였어요. 심방세동이라고. 무섭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자, 서맥은 50분당 50회 이하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평소에 정상이다가요. 갑자기 저게 떨어져요. 갑자기 심박수가 확 떨어지거나 확 오르거나 떠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이 세 가지의 이 일들이 발생하면 어지러움증이 일어나요. 쓰러지기도 해요. 요때. 혈 공급에 갑자기 불규칙성이 오니까. 요때. 그러면 요게 서맥이나 빈맥. 서맥 50회 이하, 빈맥은 100회 이상이 뛰는 거예요. 갑자기 분당. 72회 뛰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세동은 몇 회를 뛸까요? 350회 이상이 뛰어요. 분당 350회. 1분에. 72회가 정상인데. 그러니까 떠는 거죠. 이렇게 완전한 수축 이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르르 떠는 거예요. 진동 오듯이. 이런 거 있죠. 갑자기 그게 와요, 심장에.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얘가 숙축도 아니고 이완도 아니고 여기서 욱 이렇게 떨고 있어요. 잠깐. 그 순간 쓰러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동하다가 이 세동이 자꾸 오는데 본인은 빈혈인 줄 알았대. 근데 그거를 방치하니까 뭐가 올까요? 세동을 방치하면 뇌졸중이야, 뇌졸중. 요 세동이 올 때요. 정확한 기전은 안 밝혀졌어요. 세동이 올 때 여기 혈전이 발생합니다. 심장 속에서. 갑자기 혈전이 생성돼서 그게 어디로 갈까요? 우선권을 가진 뇌로 가요, 뇌로. 뇌로 날아간다고 표현하더라고, 의사가. 슝 날아간대. 날아가서 뇌의 혈관을 막아요. 그럼 뇌졸중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진 않았는데 약간 언어 기능 쪽에 약간 문제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 오시다가 그래서 교회를 원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자고 일어나시니까 약간 입이 돌아가게 계시더라고. 입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대웅아, 제 대웅이잖아요. 대웅아 이래요. 아빠 왜 입이 왜 그래? 깜짝 놀랐어. 왜? 뭐 어쩌는데? 이래.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이 이상한 줄. 그래서 거울 보라고 그러니까 이래. 큰아들 이름은 뭐야? 뭐였지? 막 이래요. 엄마 이름 뭐야? 몰라. 며느리 이름은 뭐야? 하나도 몰라. 뭐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 바로 병원 갔죠. 그땐 병원 가셔야 돼요. 오메가3를 막 먹이시면 안 돼. 그때는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가서 그 치료를 받아야 돼. 그때 순간 응급 처치를 받으셔야 돼. 요 세동이 오면요 그렇게 위험하다. 뭘 방치한 거예요? 심장에 그 수축 위안이 제대로 뛰지 못하게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은 뇌졸중, 우리나라 뇌졸중 중에요 한 6, 70%가 심방 세동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심장 관리를 잘못하면 뇌졸중이 온다. 그래서 진짜 심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거 알려드리고요. 자, 빈맥, 서맥, 맛 이런 것들은 심장에다 이렇게 기계를 심을 수가 있죠. 기계를 심어서 천천히 뛰려고 하면 자극을 줘서 정상 그 박동을 오게 하고 너무 빨리 뛰면 죽여주고 뭐 이런 자극을 주는 장치를 박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장치도 못 박아요. 평생 뭐 먹어야 되냐면 혈전제 먹고 살아야 돼요. 센 혈전제 있어요. 와파린이라고. 아시죠? 와파린이란 아주 강한 혈전제인데 얘를 드시면요. 코를 풀어도 코피가 팍 나요. 거의 괴혈병 수준 있죠? 괴혈병 직전 비슷하게 혈액이 묽어져요. 굉장히 묽은 상태로 살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냐면 사고가 나거나 약간 출혈이 발생하면 지혈이 안 돼요. 약간의 그 출혈도. 지혈이 안 되니까 계속 나는 거예요, 피가. 그럼 그 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혈이 안 되니까 밭천구 붙여도 안 돼. 병원 가서 지져야 돼요. 지져서, 살을 지져서 끈끈하게 해서 거기를 지혈을 시켜야 돼. 부위가 넓으면 지져서 될까요? 어려운 거예요. 돌아가실 수 있어요. 잘못하면 조그만 상처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와파린이라는 약은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심방세동으로 뇌졸중 오신 지가 한 6, 7년 됐어요. 와파린 평생 먹으라 그랬어요. 지금 드실까? 안 드신 지 5년 넘었어요. 멀쩡해. 약 부작용으로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코피 터진 것뿐만 아니라 이빨 다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뭐 소화도 안 되고 속 쓰리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서. 근데 그 건강 공부를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막 하기 시작해서 막 끊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메가3 왕창 먹고요. 레시틴 왕창 먹으면서 혈액순환 관리를 했더니 좋아지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 평소에 담배나 뭐 술을 이렇게 먹은 것도 아니에요. 심방세동이 온 게. 오히려 운동을 30년 하셨어요. 헬스장.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막 갑반 막 이래요. 막 이렇게 연세는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몸은 굉장히 젊은 사람보다 좋다고요. 그런데도 30년 동안 운동은 열심히 했으나 뭐가 맛이 갔을까요? 특히 심근하고 이런 평활근 요쪽에 맛이 가요. 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식생활은 단백질 먹었을까? 단백질, 뭐 비타민 전혀 안 먹었어요. 그냥 밥이랑 그냥 있는 반찬 조금 소식 거기다가 많은 걸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운동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먹는 그 영양이 다 어디로 쓰일까요? 운동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쓰고 그 다음에 골격근만 굉장히 단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격근에만 내가 먹는 아미노산이 다 가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평활근하고 심근은 어떻게 될까? 단련이 잘 안 돼. 거기다 유산소도 안 해요, 저희 아버지가. 유산소라도 하면 심근이라도 단련됐을 텐데 심근이 평활근이 이 혈관이나 이 심근이 굉장히 근육이 빠지게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영양소 공급 없이 굉장히 무리한 운동, 헬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골격근은 굉장히 비대해지고 건강해져 보이는데 겉근육은 좋아지나 속근육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영양소를 굉장히 섭취하지 않으면 특히 운동 열심히 근육 붙이시는 분들 심근이랑 평활근 이쪽 혈관 근육이 망가진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적당한 운동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동 다 고쳐냈다. 그래서 부정맥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병원 가시면 와파린밖에 줄 게 없어요. 기계 삽입하고.
여기는 신호 전달이라고 했죠. 뇌에서 동반결절로 가는 신호. 뭘까요, 이게? 신호는 다 미네랄이에요. 미네랄로 신호가 갑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들이 신호를 가게 해요. 이 신호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심근은,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근육은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근육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액틴이라는 것, 그리고 미오신이라는 이 모기가, 자, 액틴, 모기가 막 괴롭히네. 액틴, 미오신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근육은 이렇게 근섬유라 그러죠. 이렇게 액틴 미오신이라는 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칼슘 신호가 왔을 때는 미오신에서 이렇게 손을 딱 뻗어가지고 액틴의 손잡이를 잡는다 그래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미오신이 액틴을 이렇게 딱 잡아. 칼슘이 있을 땐. 그래서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선 마그네슘이 들어갈 때는 손을 딱 놔요. 이해하시죠? 수축은 미오신이 액틴의 손잡이를 딱 잡아서 이렇게 끌어 당기고 내가 이완을 할 때는 이렇게 탁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부릴 때는 지금 미오신이 액틴을 잡아당기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가 근육이 잡아당기고 있죠. 제가 풀 때는 지금 뭐예요? 마그네슘이 들어간 상태예요. 칼슘,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 이거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계속 이게. 근데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지금 완전 결핍돼 있다.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칼슘이 부족하면 구부려지질 않고요. 마그네슘이 지금 결핍돼 있으면 이게 딱 구부려졌던 게 펴지질 않아요. 마비가 옵니다. 저는 그게 지금 혈액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말도 되고요. 움직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불규칙하게 뛰게 되거나 약하게 뛰게 되거나 느리게 뛰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빠져나오고가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근섬유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액틴과 미오신의 작용으로.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액틴, 미오신 정도만 알고 계세요. 미오신이 액틴을 잡아당긴다. 자, 그런 일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뭐다? 칼슘과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특히 충분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부정맥 있으신 분들은요. 칼맥을 대용량을 주세요. 한 달에 먹게. 고쳐집니다. 부정맥. 병원에선 칼슘, 마그네슘 안 줘요. 못 고칩니다. 와파린만 줘요. 기계 삽입하자 그러고 수술하자 그래요. 절대 안 되고 칼맥 대용량을 엄청 드시게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좋아집니다. 박동이 좋아져요. 힘있게 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부정맥 말고 요게 있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줘야 된다 그랬죠? 아까 심장에 몇 퍼센트? 10%의 혈액이 가는데 심장에 특별히 혈액을 공급하는 관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심장 근육도 그 혈액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도 이렇게 알고 계셔요. 그냥 이렇게 혈액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 지나가면서 이렇게 받아먹는 줄 아셔요. 아니에요. 그냥 통과할 뿐이에요. 거기는 어디로 받아먹냐면 관상동맥이란 걸로 받아먹습니다. 관상동맥 들어보셨죠? 특별히 여기에서 혈관을 하나 딱 빼가지고 심장에만 공급하는 혈관이 있어요. 그게 관상동맥이에요. 그래서 관처럼 생겨서 관처럼 생긴 관상동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상동맥.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자,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 관상동맥이 가다가 이렇게 작은 혈관으로 갈라지다가 더 작은 혈관, 더 작은 혈관, 완전 모세혈관까지 가겠죠. 그러면 최종 모세혈관에서 이 심근세포가 혈액을 받아먹고 뛰겠죠. 계속해서. 근데 뛰는데 관상동맥의 혈관이 막혀간다. 막혀가는데 잘 몰라요. 이것도. 한 70% 막힐 때까지 심장 기능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 5, 60% 막히면 좀 숨차요. 계단 올라가는데 이렇게 좀 숨이 가쁘지 이 정도예요. 근데 70%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은 벌써 협심증 증상이 옵니다. 뻐근해집니다. 심장이 뻐근해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그걸 느껴요. 그게 이미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혔을 때예요. 막혔을 때. 그러면 같이 오는 게 뭘까요? 갑자기 70% 이상이 막혔는데 스트레스까지 확 받았어. 좁아졌는데 스트레스까지 막 열받겠어 누가. 그래서 확 받았어. 그러면 더 좁아지겠죠. 그 막힌 상태에서. 그럼 그 순간 심장 마비가 옵니다. 그게 뭐야? 심근경색이에요. 심근경색. 심근경색.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은 같이 보시면 돼요. 협심증 좁아지면서 심근경색이 온다. 세포가 죽는다는 소리예요. 심근세포가 사망하신다. 살아있던 심근세포가 혈액이 안 가니까 사망하신다. 죽는 거예요. 막 죽어. 큰일이죠. 그죠? 그래서 관상동맥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70% 이상 막히신 분들은 일단 병원 가시면 뭐 줄까요?
저것도 혈전제 주겠죠. 일단 기본 혈전제에다가 응급으로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이라는 게 있어요. 니트로글리세린 우리 폭발물 그 원료죠. 니트로글리세린. 근데 그걸 혀 밑에다 넣는 게 있어요. 혀 밑에 설화정 혀 밑에 넣는 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약을 먹으면 내가 협심증 증상이 왔어 죽을 것 같아. 그때 딱 넣으면 혈관이 팽창하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약을 그 갖고 다니라고 줘요. 이해하시죠? 그런 약 갖고 다니는데 그거는 그냥 응급이고 평소에 이 70% 막힌 걸 좀 좋아지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주면 될까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오메가3 잘 먹으면 돼요. 오메가3. 오메가3 하고요. 오메가3 레시틴. 그리고 혈관에 그때 안 끼게 하는 모든 것들 있죠. 비타민 C도 좋고, 뭐, 그죠? 비타민 E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특히나 혈행에 그 도움을 주는 건 요 오메가3하고 레시틴을 중심으로 더블 X 이렇게 같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요거 왕창 드시면 좋아요. 이미 난 협심증 증상이 왔어. 그러면은 몇 배? 기본 두세 배입니다. 돈이 좀 되면 3배, 아니면 2배. 두세 배 정도는 드셔야 현재 갖고 있던 질환이 개선이 일어나요. 질환 수준까지 갔다는 건 기본 용량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냥 그 표시 용량 있죠. 하루 그냥 필요량 정도는 질환을 해결하는 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세요. 난 질환이다. 그러면 두세 배. 2배에서 3배. 3배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관상동맥은 해결하는데 그런다. 이걸 주면 되는데 병원에서는 뭐 한다?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삽입을 하죠. 이렇게 사타구니로 관을 삽입해서 스텐트 삽입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물망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거를 확장시키죠.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뚫어줘요. 근데 스텐트 삽입을 하나 딱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옆에 혈관이 막히고 그 옆에 혈관이 제2, 3의 그 혈관이 막혀요. 그럼 스텐트 삽입을 5개까지 하신 분도 있어. 그죠? 5개까지. 한두 개로 안 끝나. 왜?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했으니까. 혈행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안 넣었기 때문에 자꾸 막혀요. 그리고 스텐트 삽입을 이렇게 했다 그래도 그 양쪽 끄트머리가 또 막히게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얘를 넣어야 된다. 오메가3 레시틴을 충분히 넣어야 된다. 더블 X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에 이걸 충분히 넣으면 좋아진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 증상. 판막이 고장나는 거. 거의 선천적이라 보시면 돼요. 판막은. 태어날 때부터 산모가 영양소를 제대로 안 드신 거야. 대부분. 뭘 안 드셨을까요? 판막의 기본 재료. 단백질 제대로 안 먹고. 그리고 이 판막을 만들려면 계속 분열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분열시키려면 다 뭐가 필요할까? 비타민이 필요해요. 특히 B군, 엽산. 엽산을 왜 먹으라고 했어요? 만들다 말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면. 손가락을 만들다 말고, 그죠? 그런 일을 엽산 부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돼줘야 된다. 그럼 태어나서 여기가 부실하게 태어났어. 자꾸 뒷박구가 자꾸 일어나. 그럼 심장이 자꾸 비대가 일어납니다. 자꾸 뒷박구가 일어나니까 심장이 힘겨워하겠죠. 나는 힘들게 짜고 있는데 자꾸 들짠 효과가 나잖아. 그죠? 분명히 힘들게 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심장 비대가 일어나요. 더 힘차게 짜기 위해서 세포 수를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심비대가 와서 폐를 누르죠. 심장이 비대해져서. 그래서 어린애들이 감기 증상처럼 오는데 자세히 잘 봐야 돼요. 진짜 어린애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어디가 안 좋은지. 실제 저희 교회 그 어떤 애가 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감기 증상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열도 나고 애가. 그래서 감기약만 먹었대. 병원 가도 감기일 거예요. 계속 감기약만 계속 먹이는데 안 낫는 거예요. 2주, 3주, 4주가 가도. 애가 얼굴이 시퍼래져 나중엔. 호흡곤란 같은 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 해서 가봤더니 심장 비대가 온 거예요. 판막에 이상이 있어서. 그래서 수술을 했네. 수술하긴 해야 돼요. 수술했는데 애가 약간 수술을 하고 나니까 항생제 굉장히 많이 맞게 되잖아요. 수술하니까. 애가 이상해. 다른 애들보다 키도 당연히 안 크겠죠. 항생제를 맞아버렸으니까. 불쌍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애가 어렸을 때 뭔가 호흡곤란 증세나 감기 증세 있다 그러면은 약만 먹일 게 아니라 빨리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그거는. 판막은. 그래서 인공 판막 수술을 받게 되죠. 근데 이분들도 와파린을 먹게 되는데 어쨌든 나는 이 판막을 내가 바꿔 끼지 않고 좀 세긴 세더라도 그냥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성장기에 다시 저게 메꿔질 수가 있어요. 판막이 약간 덜 만들어진 게. 성장하니까. 분열할 거 아니야. 앞으로 커가니까. 성장기에 단백질을 엄청 먹여야겠죠. 그럼 크면서 다시 메꿔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미 성인이고 다 컸어. 판막이 만들어지다 말았어. 그러면은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이게 식품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까지 가면. 그래서 그건 수술 받게 해야 된다. 단백질 먹어도 안 된다. 이미 다 큰 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막. 그래서 심장은 일단 혈액순환만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신호가 잘 가게 해주면 심장은 건강하다. 그래서 심장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폐.
폐로 넘어갑니다. 폐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 사람. 자, 이렇게 지금 뭐가지? 이렇게 해서 자, 코로 숨 쉬죠. 코로 숨 쉬어서 이렇게 깔때기가 두 개 이렇게 돼가지고 폐 한쪽만 그릴게요. 여기 너무 넓다. 이렇게 해서 가지가 이렇게 쳐져 가겠죠. 가지가 쳐지다가 더 잔가지가 쳐지고 잔가지가 쳐지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포도송이 같은 것들이 달려있어요. 끄트머리에. 포도송이들이. 요거를 폐포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쉰 것이 코로 들어가서 이건 기관이라 그래. 기관을 통과해서 여기는 가지처럼 생겼죠. 여기 기관지예요. 기관지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폐포에 들어가서 뭐가 일어난다? 폐포 하나만 확대해 볼게요. 폐포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뭔가 산소가 이렇게 유입이 되겠죠. 바깥에서 산소. 이 알맹이 하나 그린 거예요. 산소가 이렇게 유입되면은 폐포 근처로 뭐가 이렇게 흐르냐면 모세혈관이 흐릅니다. 모세혈관이 흐르는데 요 산소가 이 폐포 벽을 뚫고 폐포가 굉장히 얇아요. 그 단포인데 한 겹의 막으로 돼 있는데 요걸 통과해서 혈액으로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내뱉어지게 돼요. 가스 교환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숨 쉬는데 숨을 쉴 때는 뭐가 작용할까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숨을 쉴 때 우리 기관지 요 폐 있죠. 폐 근육이 막 이렇게 움직일까요? 굉장히 얇은 막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누가 잡아당기고 누가 이렇게 눌러주고 잡아당기고 눌러주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할까요? 우리 다 배웠죠. 횡격막에서 잡아당겨주고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얘가 줄어들었다 넓혀졌다 하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이 나중에 노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수축이완 능력이 떨어지면 숨쉬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횡격막도 다 근육 덩어리거든요. 평소에 이 상태였다가 요게 요렇게 내려가요. 요렇게 잡아당겨주면 우리 풍선 있죠. 페트병에다가 풍선 달아서 이렇게 해보셨죠. 이게 고무 딱 잡아당기면은 풍선이 이렇게 부풀다가 그 고무를 놓으면은 풍선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거 실험 안 보셨나? 이렇게 된 거 페트병 잘라가지고 그죠? 깔때기 이렇게 해서 풍선 달아놓고 여기에 잘라가지고 여기에 그 고무를 이렇게 막을 씌워놓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싹 잡아당기면 풍선이 이렇게 싹 부풀죠. 그 원리랑 똑같아요. 폐가 그 원리 이해하시죠? 그래서 횡격막의 그 수축 이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저 횡격막이 약해져요. 그럼 숨을 내가 이렇게 이건 지금 횡격막이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어깨로 숨 쉬어. 이렇게 숨 참으면 어깨로 숨 쉬시는 분 있죠. 횡격막이 늘어나질 않아서 그래요. 이완 수축이 안 돼서. 그럼 뭐다? 지금부터 횡격막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뭐 하시면 된다? 단백질 진짜 잘 드셔야 돼요. 횡격막도 다 근육입니다. 근육을 보완해주는 건 단백질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프로틴을 잘 드셔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일어나는데 요때 요 폐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건 이 폐포예요. 그럼 폐포는 몇 개가 있냐? 양합 1억 5천, 1억 5천씩에서 자 1억 5천, 1억 5천에서 3억 개 있습니다. 3억 개의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 포도송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한 번 숨을 쉬면 몇 리터씩까요? 한 번 숨을 쉬다 500cc입니다. 500cc. 500ml라고 할까요? 500ml. 500ml. 분당 몇 회 쉬실까요? 재보시면 12회십니다. 12회. 그러면 6,000ml. 6리터죠, 6리터. 물의 양 6리터로 보시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가려 먹는데 공기는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이거 보세요. 6리터면 벌써 얼마야, 그죠? 우리 맥주 3,000만도 굉장히 크죠. 맥주 3,000 두 개로 보시면 돼요. 1분당 숨 쉬는 게. 1분만 쉬어도 여기 6,000씩 이렇게 쉰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공간에 있는 공기 그냥 없어집니다. 근데 질식 안 하고 살고 계시죠? 왜? 순환이 되니까 바깥 공기하고 공조가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분당인데 요게 1시간이면 몇 개예요? 여기다가 60 곱하시면 돼요. 66에 36 엄청 쉬죠. 그거를 하루 24시간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걸 많이 섭취할 때 뭐가 같이 딸려 들어올까요? 먼지가 딸려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자, 이 가스교환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이 건강을 방해하는 놈. 이렇게 숨을 많이 쉴 때 들어오는 게 먼지라는 놈이 들어옵니다.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말이 많잖아요. 오늘도 많잖아요. 그죠? 자, 들어와요. 들어오면 폐포를 분명히 공격할 텐데 방어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 날 방어한다. 공기 중에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방어해준다. 누가 방어해줄까?
첫 번째로 관문. 코털이 있어요. 코털. 코털이 큰 먼지. 자, 우리 공기청정기에 프리필터 있죠. 그 역할을 합니다. 큰 먼지 먼저 걸러줘요. 큰 먼지를 이렇게 걸러서 걸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액이 생기겠죠. 요 점액으로 이렇게 딱 붙어버려요. 코털이랑 점액이 붙어서 어디로 밀어낼까요? 선모운동이란 걸 합니다. 선모운동. 선모운동이라 하세요? 자, 점막세포가 이렇게 빗자루처럼 생긴 게 이렇게 확대 보면 빗자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먼지가 묻으면 얘를 이렇게 빗자루질을 해요. 이렇게 싹 밀어내. 그래서 코딱지가 생긴 거를 앞으로 밀어내서 파기 좋게 앞에다 싹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탁 맞게 해놨죠. 손가락을 다 엄지손가락만큼 만들어봐.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그죠? 다 이렇게 이 창조주께서 어떻게 해요? 다 살라고, 청소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애들 같은 경우, 자, 우리 이 속에 막 코딱지가 다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파낼 거야, 그죠? 귀지 파듯이 막 팔 거야, 그죠? 안 되잖아요. 손가락으로 파기 좋게 이렇게 탁 이렇게 내밀어 놨다. 그거를 이렇게 톡 파서 해놓으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코딱지 파는 거를 다 정화작용이라 보시면 돼요. 정화를 하고 있다, 나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 코딱지 파지 말라고 맨날 이렇게 뭐라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다 파더라고요. 숨어서 파더라고. 숨어서. 넌 파지 마 이러고 본인은 막 이러고 있어. 아주 숭고한 행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팠는데 저 뒤에 왜 그 또 필터가 또 있잖아요. 왜? 더 작은 게 있기 때문에. 더 작은 건 어디로 갈까요? 요 기관하고 기관지에 다다다닥 붙습니다. 내려가다가 다 붙어요. 다 붙어요. 붙은 건 어떻게? 여기도 다 선모가 달려있어요. 점막세포가 있어서 선모가 딱 달려서 얘도 이렇게 싹싹싹 쓸어내서 요 코 앞으로, 아니 코가 아니라 입으로 갖다 놓습니다. 입 뒤쪽으로. 그게 뭐예요? 가래예요. 그게 가래. 그래서 가래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가래가. 난 가래가 잘 생긴다. 좋은 거죠. 청소가 잘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나는 먼지가 자욱하게 낀 곳에 잠깐만 가도 가래가 막 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나쁜 줄 알아. 그래서 뭘 먹어요? 약 드시잖아요. 거담제. 기본적으로 가래는 지금부터 인식을 바꾸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알던 분들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 청소가 잘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걸 약으로 억제하면 뭐예요? 다시 밑으로 쓸어 내리는 약이에요. 녹여서. 가래를 녹여서 다시 빠꾸시키는 약이에요. 자, 약발 떨어지면 다시 그거 청소해내야 돼요. 가래가 더 껴요. 약발 떨어지면. 더. 그냥 칵 하면 될 게 이렇게 돼요. 가래는 좋은 거다. 그래서 가래 지나가다가 팍 뱉어도 숭고한 행동이다. 몸에 청소가 잘 일어나고 있구나. 팍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청소가 잘 일어나고 있다. 근데 들어죽겠어요? 자, 잠 깨시라고. 자, 그래서 근데 폐포까지 가는 놈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뭐냐? 우리 PM2.5 들어보셨죠? PM2.5. 얘는 뭐예요? PM2.5. 2.5 이하의 미세먼지가 오늘 많아요. 그 수치가 나오죠. 매일매일. PM2.5가 위험하다고. 근데 사실은 PM2.5보다도 PM1 이거는 1 마이크로미터라는 소리예요. 2.5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질. 마이크로는 단위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 마이크로. 자, 1mm 있죠? 1cm를 10으로 쪼개면 1mm죠. 1mm를 1000개로 쪼개보세요. 1000분의 1mm예요. 자, 1mm를 1000으로 이렇게 딱 쪼개면 딱 그게 1 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그거보다 작은 물질이 지금 공기 중에 굉장히 많다. 차 속에도 굉장히 많다. 차 속에. 자, 그럼 그런 것들은 다 폐포 벽에 달라붙습니다. 여기까지 와요. 너무 작아서. 근데 여기에 달라붙은 거는 여기는 선모가 없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빗질해서 빠꾸를 못 시켜요. 여기는 그냥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작에 다 돌아가셨어야 돼. 하루에 그 1분에도 막 6000cc씩 막 이렇게 숨을 쉬시는데 먼지가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자, 우리 이 교육장 한 달만 청소 안 해볼까요? 이 선반 이런데 한 달, 두 달만 청소 안 해보시면 어떻게 먼지가 한 1cm 쌓일 거예요. 그죠? 청정기 안 틀어놓으면 쌓이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몇 년을 살았어요. 저 같은 경우 34년을 살았잖아요. 저 정화 기능이 없었으면 벌써 한 1년 만에 죽었을 거예요. 여기 먼지가 가득 차가지고. 근데 우리는 코딱지와 가래와 근데 폐포까지 간 건 어떻게 해결된다? 코딱지 가래 해결됐는데 여기는 면역세포가 도사려요. 근처에. 면역세포. 백혈구가 근처에 도사려가지고 우리 장에도 장벽 바깥에도 면역세포가 도사려가지고 방어해준다 그랬죠. 여기도 면역세포가 도사려요. 우리는 외부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으면 밀접하게 맞닿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면역세포가 도사려요. 막아주려고.
혹시나 혹여나 여기서 못 막고 여기서 못 막으면 최종적으로 나라도 막으려고 여기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먹어서 소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껏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폐도 빨리 망가집니다. 이해하세요? 왜? 면역이 도사리고 있잖아, 면역이.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당연히 장에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요. 면역이 떨어지면요, 폐포가 빨리 망가집니다. 처리를 못하니까. 여기에 묻은 먼지를 처리를 못하니까. 먼지가 그득하게 쌓이겠죠, 여기에. 면역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 폐포는 기능을 잃는 거예요. 기능 상실 폐포. 자, 이런 폐포가 왜 3억 개나 만들어놨을까요? 중요하니까.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개수를 많이 만들어놨다 보시면 돼요. 이게 빠르게 망가지지 않게 면역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점막세포 건강하고, 자, 첫 번째 점막세포 건강하면 일단 비타민 A죠. 비타민 A가 충분하면 점액이 잘 나오고 섬모운동이 잘 일어나서 코딱지 가래가 잘 만들어져요. 청소가 잘 일어나. 청소가 잘 일어난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청소가 잘 일어나는데 더 공격이 센 물질이 있어요. 지금 그냥 일반적인 먼지가 작은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일반적인 먼지. 근데 초미세먼지인데 독성을 띈 게 있어요. 독성을 띈 것. 라돈, 성면 이런 것들 있죠. 라돈, 성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물질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떠다녀요.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건축 자재 있죠. 이런 데다 성면을 많이 썼다 그래. 그럼 그 성면이 특히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조심하셔요. 막 이렇게 부실 때 성면 엄청 나오죠. 그래서 마스크 꼭 쓰고 방진 마스크, 성면까지 걸르는 마스크 쓰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막 펄펄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면역 세포가 못 막아요. 얘네들은 백혈구가 막다가 죽어요. 지가 저 라돈을 이렇게 삼켰어요. 삼켰는데 죽어. 사망시켜. 성면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얘가 폐포 벽에 붙으면 백혈구가 잡아먹다가 죽어요, 지가. 그러니까 성면은 오랫동안 폐포에 붙어있는 놈이다. 계속해서 염증을 발생시키다가 나중에 기능 상실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의 방어 기능, 정화 기능을 뛰어넘는 이런 물질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차 속에, 공기 중에, 바깥에, 실내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내 폐를 대신할 수 있는 놈이 꽉 필요하다. 예. 그죠? 얘나 예. 요즘엔 차 속의 공기도 막아주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나왔죠. 굉장히 위험한 물질. 얘 말고도 휘발성 그 유기화학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굉장히 위험해. 차 속에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름에 아주 차가 달궈지잖아요. 그때 유해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굉장히 뜨겁게 달궈놓기 때문에 차만 타도 그 냄새가 확 나잖아요. 아니면 새차를 딱 뽑았어. 그럼 새차에서 나오는 그 휘발성 물질들. 그게 멀쩡한 사람은 괜찮지만 몸이 민감한 사람들은 천식이나 그죠? 폐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알러지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대신 걸러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 공기청정기다. 공기청정기 안 쓰시는 분 없죠? 있으신가? 난 안 쓴다. 옆에 모시고 온 스폰서님이 손 들어주세요. 안 쓰고 있다. 한 분도 안 계셔. 여기는 다 코어 사업자신가 봐. 그죠? 그죠?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대신 써라. 안 그러면 우리 집에 내가 저 같은 경우는 4대가 돌아가고 있죠. 저희 집에. 그래서 4대가 돌아갔는데 보통 집에 3대 이상 안 들리고 있다 그러면 3대로 빨리 늘리시고요. 집이 좀 크다 그럼 4대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만큼 공기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가족이 대신 걸르고 앉았어요. 4인 가족이다 하면 청정기 3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빼고 4인 가족이다. 내 자식 둘, 와이프 하나 있다면 그 사람들, 그들이 다 청정기 아니겠어요? 나 대신 이렇게 유해 물질을 빨아들이잖아요. 숨 쉬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래요. 그죠? 내 아들이 나 대신 아주 쌩쌩한 그 필터를 가지고 걸러주고 있어.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그죠? 어리니까. 기어다니면서 그 유해 물질은 또 밑에 많아요. 밑에서 놀면서 막 숨도 많이 쉬어 애들은. 그래서 밑에 공기를 걸러주고 있어.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간 애는 중간 공기를 걸러주고 있고. 그죠? 윗공기는 우리 와이프가 걸러주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 청정기를 두지 마시고 무생물을 걸르셔라. 그래서 대신 걸르게 해라. 왜냐?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이 이길 수 있는 한계를 넘었어요. 현재 그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그래서 폐 같은 경우는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얘도 몰라요. 숨도 안 차. 그러다 7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숨이 차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그 폐 기능이 한 80% 이상 망가졌다 그거를 COPD라 그래요. 약자로. 이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 그래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올까요? 반복되는 염증 때문에 그래요. 딴 거 없어요. 여러 가지 그 폐에 관한 그 질환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염증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폐포가 염증이 생기고요. 폐포에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죽거나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거나 암이 생기거나 폐포에 그 비타민 A가 부족해서 건조하거나 내가 너무 건조한 환경이거나 비타민 A가 부족하면 폐포가 뚫릴 수 있어요. 그걸 기흉이라 그래요. 뚫린다, 기흉. 폐포가 늘어진다, 그거를 폐기종. 폐포에 염증이 생겼다, 그게 폐렴. 어쨌든 다 염증의 반복으로 오는 것들이 폐 질환들이다. 그럼 염증을 반복시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다시 카로틴 첫 번째 달 드시고요. 공기 중에 습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겨울에 히터 빵빵하게 틀지 마시고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지 마시고 다 건조하게 만드는 것들이 쥐약이에요. 폐에는, 기관지에는. 그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면역이 좋아하는 거 다 영양소예요. 더블X 오메가3 단백질 잘 드시고. 그러면 이 면역세포의 기능이 좋아진다. 그리고 대신 걸르게 도와주시고. 그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폐는 꼭 청정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폐도 간단하게. 자, 중요한 거 콩팥으로 넘어갑니다. 콩팥. 제 설명이 항상 이제 몇 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이 있어요. 패턴 잘 이해하시면 돼. 뭐냐면 요 패턴이에요. 항상 그 강의를 할 때나 상담을 할 때나 요 패턴입니다. 이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알려드리지 말까? 자, 뭐냐면, 간단해, 그냥. 다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은 간파하셨을 거야. 저 패턴으로 얘기하는구나. 첫 번째, 구조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구조. 지금 육하원칙처럼 말씀드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조를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시작 전에 심장 막 그리고요. 폐 그리고요. 장기를 그려놓고 시작하죠. 나 구조 알고 있어. 빠삭해. 요거를 어필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나 알거든, 요거? 요렇게.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지만 몇 가지 외워놓으면 그게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죠. 그것만 알아요. 더 깊은 거는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자, 구조.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구조를 그렸으면 그 구조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심장이 하는 일, 간이 하는 일, 폐가 하는 일. 역할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질환. 그러니까 문제 발생이죠. 문제. 질환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고 역할이 이런데 여기에 이런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 그죠? 네 번째 볼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딜 가? 병원 가잖아. 그죠? 병원.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하는가? 현대의학. 병원 치료가 어떤가? 그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 병원에서는 이런 수술을 하고 이런 약을 주고 근데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뭘까요? 근본 해결. 영양소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제품으로. 영양소가 이러는데 이게 우리 제품에 있어. 먹어봐. 딱 요 틀로 상담이든 강의든 다 요겁니다. 앞으로 잘 보세요. 제가 계속 이렇게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육하원칙으로 얘기해야 논리가 있듯이 건강이나 상담이나 그 강의도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도 요 순서로 얘기하고 있나를 잘 보셔야 돼요. 요 순서로 길게 얘기하면 강의가 되고요. 짧게 얘기하면 상담이 돼요. 그래서 저 구조다. 아주 유용한 거 알려드렸죠. 다 알고 계셨나? 진짜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콩팥 알려드릴게요. 콩팥 하기 전에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지개 한번 피시겠어요? 자, 기지개. 강의하면서 트름 나도 이해해 주시고. 강의를 어딜 가면 자꾸 XS를 주거든요? 강의하다가 자꾸 트름이 나와. 에너지는 주는데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해.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우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왜 이렇게 예쁘세요? 저는 이런 거 시켜서 교회 가기 진짜 싫었어요. 이런 거 시켜서 진짜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시키니까 참 재밌네요. 제가 안 하니까. 자,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자, 음료 이렇게 드세요 지금. 자, 한 20초 동안 담소 나누시고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녁 강의가 힘드실 수 있어요. 자, 자, 여기 리더분들 기가 막히시네. 요 타이밍을 딱 알고 이렇게 딱 나눠주시네. 역시 잘 되는 그룹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저희 그룹은 저희 그룹 제 밑에 그룹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강사가 목이 마른지 피곤한지 뭐 그런 것도 몰라. 아, 알아서 하래 그냥. 잘하시잖아요 이러면서 알아서 열심히 하세요. 목이 마르시든지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예요. 저희는 정이 넘치네. 돈 안 받죠? 이렇게 주고. 저희는 받을지도 몰라 주고 저희 그룹은. 예.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자, 어려우셔도 가치가 있죠. 그죠? 한 오늘 조는 분 3분 봤는데 예, 그래도 졸다가 또 보다가 하시더라고요. 또 계속 조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 눈 감는 건 눈이 오늘 좀 아파서 눈이 좀 아파서 이렇게 좀 감다가 귀는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자, 막 지금 막 화산 폭발 사태가 막 나고요. 가스 폭발 사태가. 자, 자, 그러면 누가 막 박스채로 막 흔드셨나 봐. 박스를 이렇게 막 터져. 그죠? 자, 한잔 더 먹을까? 그림 잘 그리시네. 와, 미대 나오셨어요? 구조 그릴 때 미대가 최고. 구조. 우리는 그 융합, 앞으로는 뭐 융합의 시대 뭐 이렇게 그죠? 뭔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융합하는 시대라 그랬는데 저는 융합할 게 미대 나온 그 그림밖에 없더라고요. 아메이하고 융합할 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어가니까 좋네. 잡담하는 시간. 자주 가질까 이런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해보실래요 한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자, 콩팥 들어가게요. 콩팥. 신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해서 자, 혈액이 이쪽으로 25% 온다 그랬죠? 25%인데 굉장히 많이 와요. 혈액이. 자, 혈액 중에 7,200리터 심박출량의 25%면 얼마일까요? 1,800리터가 옵니다. 하루 동안. 신장이 해결해야 되는 게 1,800리터를 걸러줘야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거를 걸르니까 얘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얘를 진짜 피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신장이 현대인들이 너무 피곤해. 신장을 너무 괴롭혀. 1800리터. 그 중에 10% 정도가 어디로요? 소변으로 빠지게 돼요. 10%. 그럼 몇일까요? 180리터죠. 180리터를 하루에도 걸러요. 그러니까 1800리터가 가지만 그냥 지나가는 혈액이 대부분이고 10%만 여기에 여과돼서 걸러져서 나오는데 180리터를 다 소변으로 싸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줄 꼽고 살아야 돼. 그 화장실에 연결해가지고 줄줄줄 계속 나오겠지. 180리터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1%만 남기고 다시 재흡수합니다. 180리터 중에. 하루에 180리터를 거르지만 이 중에 1%만 소변으로 버려지고 나머진 재흡수. 그래서 재흡수 기간이에요. 재흡수. 재흡수가 되는 1%면 얼마일까요? 1.8리터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소변으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8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많으면. 그래서 그 소변을 넣게 된다. 그래서 구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혈액이 들어가요. 동맥이 들어갑니다. 혈액이 들어가서 여기에 뭔가 필터링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요? 나오게 됩니다. 그 필터링을 거치는데 트럼 막 나지. 이거 뭐 트럼 넣는다 그랬어요. 자, 제가 갑자기 멈추면 트럼 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가 이렇게 필터들이 이렇게 지금 크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 있어요. 필터들이. 근데 이 필터가 몇 개가 달렸냐? 지금 크게 표현해서 그렇지. 신장 하나당 100만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필터가. 어떻게 다 필터라기보다 정수기라 그럴게요. 정수기. 정수기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신장 하나당 100만 대가 달려 있어요. 양합 200만 대죠. 200만 대 그 정수기가 180리터를 하루에도 계속 거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정수기 하나를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정수기 하나. 자, 혈액이 한 대 이렇게 들어옵니다. 혈액이 한 대 모세혈관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실타래처럼 뭉친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저 실타래처럼 뭉친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사구체라고 합니다. 사구체. 실사자, 사구체. 공처럼 실이 뭉쳐있다. 사구체예요. 사구체. 사구체인데 요 사구체가 이렇게 요 주머니를 통해서 사구체에서 뭔가 혈압이 존재해. 혈압. 사구체 혈압. 사구체는 확대해 볼게요. 확대. 이렇게 관이 이렇게 하나로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에 뭔가 혈압이 존재하면 그 혈압만큼 뭐가요? 요 구멍을 뚫고 뭔가가 여과되게 돼 있어요. 여과될 물질들이 혈압에 의해서. 혈압은 혈관 안에서 밖으로 미치는 그 압력이 혈압이라 그래요. 그 혈압이 적정 혈압이 뭐냐면 70 정도예요. 70. 60에서 70 정도의 혈압이 적당해요. 60에서 70 정도의 혈압이 됐을 때 60에서 70 정도의 혈압이 여기에 미칠 때 여과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60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과가 안 일어나. 너무 혈압이 약해서. 그래서 저혈압이 되면은 너무 혈압이 뚝 떨어지면 여과가 안 일어나서 큰일 나요. 몸에서 빠져야 될 독소가 안 빠져. 너무 크면 70보다 너무 높으면 찢어지겠죠.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요. 너무 혈압이 높아도 낮아도 안 되는 적정 혈압인 70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여기에 관략근을 갖고 있어요. 관략근. 여기 수입소동맥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들어올 때 70 정도로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혈압이 170 정도까지 올라도 그거를 다시 70으로 낮출 수 있는 관략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져도 다시 낮출 수 있다. 근데 170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건 잘 못 막아요. 그건 이제 170 이상까지 올라가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격렬한 운동 아니면 격렬한 스트레스. 그 정도가 되면 170 이상이 돼버려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구체가 무리를 하게 돼요. 너무 압력이 세져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찢어질 수가 있다. 이제 사구체에 염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구체의 손상.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구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구조를 좀 더 그리고 이 주머니를 보우먼 주머니라 그래요. 보우먼 주머니. 여기를 통해서 뭔가 물질이 여과된 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여기가 세뇨관이라 그래요. 여기가 세뇨관인데 세뇨관에서 아까 물도 재흡수한다 그랬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소변으로 나가는 걸 다시 재흡수할 수가 있어요. 빠져나가는 걸 다시 우리 몸으로 아까웠기 때문에 재흡수를 시키는 게 세뇨관이에요. 세뇨관에서 재흡수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버릴 물질들은 뇨관을 타고 내려옵니다. 뇨관은 어디에요? 여기서 이게 뇨관이에요. 요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관을 타고 최종적으로 재흡수까지 마친 것들이 내려와서 어디에 모일까요? 방광에 모이죠. 방광에 모여서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루에 1.8리터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관, 여기도 방광. 이해가시죠? 요거 한 대만 딱 한 거예요. 이게 몇 대가 꽂혀 있다? 100만 대 한쪽에. 그래서 양쪽 합쳐서 200만 대예요. 왜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아까 페포도 왜 이렇게 3억 개나 만들어 놨을까? 빨리 망가지니까. 여분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분. 그래서 신장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의 그 캐파로 움직이냐면 30%밖에 안 돼. 평소에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100%를 갖고 온전히 쓰는 게 아니라 100을 갖고 있어도 30만 갖고도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100%를 안 쓰고 있어요. 평소에. 30 갖고 써요. 근데 점점점 내가 100%를 갖고 있다가 심장이 건강해서 점점점 갉아먹겠죠. 술 먹어, 담배 펴, 스트레스 받아, 운동 격렬하게 아침부터 매일매일 조기축구 나가서 막 엄청 막 뛰고 와. 돈도 안 받는데 프로축구 선수도 아니고 그죠? 그럼 피오줌을 막 싸듯이 막 운동을 해. 그러면서 점점 갉아먹습니다. 30까지 이제 갉아먹어요. 담배 펴, 술 먹어, 뭐 가공식품 먹어, 소세지 먹어, 뭐 짜장면 먹어. 그죠? 그러면서 점점 갉아먹어서 30까지 침범했다. 그때부터 증상이 옵니다. 그 전까진 없어요. 급성 아니면 없어요. 급성 신장질환 아니면 없어요. 만성으로 오는 것들은 점점점 갉아먹다가 20-30% 나오면 그때 알아요. 수치로 나와요. 그땐. 그전엔 수치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무언의 장기. 침묵의 장기. 그렇지, 침묵. 침묵의 무언의 장기. 무언도 잠깐만. 근데 침묵이 낫다. 그죠? 침묵의 장기. 침묵. 자, 그래서 침묵의 장기, 얘도 침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만 갖고 쓴다. 그래서 30%가 남았다. 그러면 30도 갖고 잘 살면 좋은데 그 30은 빨리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 자, 30%만 썼으니까 9 거의 몇 교대예요. 교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쪽 썼다가 여기 지치면 딴 거 썼다가 지치면 딴 거 썼다가 3, 4교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3교대, 4교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대하다가 이제 30만 딱 남았어. 교대가 안 돼.
생판 혼자 교대 없이 혼자 일해야 돼. 이제 공장 나가서 일하는데 3교대였는데 나 혼자 계속 해야 돼. 밤낮. 빠르게 망가집니다. 그때부터 순식간에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멀쩡하실 때 관리 잘 하셔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한 50% 망가졌겠지 생각해요. 왜? 막 살았으니까. 짧은 기간에. 술 엄청 먹었고요. 막 밤 맨날 밥 먹듯이 샜고요. 좋은 거 안 먹었고요. 암회하기 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관리 열심히 하고 있죠. 관리를 알려드릴 게 있다가. 그래서 지금 나는 50%, 60% 망가졌을지도 몰라 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구체,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통틀어서 이걸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정수기 이름이 네프론이에요. 암에 있는 이스프링이죠. 우리는 요거를 다 통틀어서 그냥 네프론이라 그래. 네프론. 네프론. 이제 뭐 구조 그릴 줄 알죠, 이제. 이 구조 끝났어요. 이제 역할 말해야지, 역할. 그죠? 역할. 신장의 역할. 그러니까 여과가 일어난다는 건 얘기했어요. 그 다른 또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여과예요, 여과. 어떤 걸 여과시킬까요? 독성. 내가 먹은 약성분. 그 다음에 뭐 가공식품의 그 색소. 그 다음에 착향료. 이런 것들 다 몸에 안 쌓아놓다가 버리는 일을 또 해야 돼요. 버려질 때 저기도 버려야 돼. 우리 몸에서 가스는 폐로 버리죠. 가스화된 독은 숨으로 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름독 있죠. 기름성, 지용성 독은 담즙으로 버려야 되고요. 수용성 독은 어디로 버린다? 오줌으로 버려야 됩니다. 이게 잘 일어나요. 그때 수용성 독을 여과에서 잘 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 대부분 질소 화합물이에요. 요산, 뭐 요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 있죠. 질소는 우리 몸에서 배출돼야 되거든요. 단백질이 쓰이면 질소가 빠지게 돼 있어요. 질소. 그래서 질소를 소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 질소가 대부분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또 나와요. 여과가 일어나요.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간과 합작해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생성이 돼도요. 신장에서 그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주는 작업이 없으면 그 역할을 못해요. 이해하시죠? 그럼 나는 뼈를 위해서 비타민 D를 드셔도 신장이 망가졌다? 그러면 뼈를 위한 일을 못합니다. 비타민 D가 하는 일 아직 두 가지 있죠. 뼈에 칼슘을 증착시키고 세포의 이상 분열을 막는다. 그게 암세포 분열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신장이 망가지면 그 일이 안 돼요. 그럼 뼈가 빠르게 망가집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이해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조혈을 해. 조혈. 피를 만든다는 소리예요. 어디서 만들까? 피를 신장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사실. 조혈에 명령을 줍니다. 누구한테요? 골수한테. 뼈에 있는 골수한테 명령을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조혈 호르몬을 분비해서 야 골수한테 명령을 야 피 지금 1리터 정도 모자라네. 1리터 만들어. 뭐 이런 명령을 하게 돼요. 근데 신장이 망가졌다 그럼 여과도 안 되죠. 일단 그건 다 아시잖아요. 비타민 D 활성화도 안 돼요. 조혈도 안 돼. 피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신 분들은 요 관련된 약을 처방받습니다. 호르몬제. 왜? 조혈이 안 되니까 신장이 아예 망가져 버리면.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일이 뭐 다른 일도 있지만 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볼게요. 여과되는 건 뭐가 있는가? 신장에서 여과. 그래서 이 사구체에서 빠지는 물질이 있고 안 빠지는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알아야 돼요. 저거 뭐하러 알아? 알아야 됩니다. 왜? 상담을 위해서. 자, 여과가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동그라미. 안 되는 거 먼저 할까? 안 되는 거 먼저.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구멍보다 큰 건 안 빠지겠죠. 구멍보다 큰 거. 자, 혈구 안 빠집니다. 뭐가 있을까요?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은 안 빠져야 돼. 자, 피오줌 나오면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피오줌을 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구멍보다 훨씬 큽니다. 혈구는. 그래서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빠졌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염증 상태예요. 손상된 상태, 구멍이 커져 있는 상태. 자, 두 번째 뭐 있을까요? 혈구. 그 다음에 무슨 소변에 뭐가 검출되면 안 좋다 그래요?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 대표적으로 알부민이 빠지면 안 되겠죠. 알부민 수치가 나오면 안 돼. 소변에서. 왜? 알부민은 구멍보다 크니까. 단백뇨를 싸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방도 있어요. 지방도 빠지면 안 됩니다. 지방은 또 단백질이 싸고 돌죠. 그래서 단백질로 보셔도 돼요. 지단백으로 싸고 도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되는 거고 빠져야 되는 건 뭘까요? 빠져야 되는 거. 당. 첫 번째 물 빠집니다. 물은 굉장히 입자가 작죠. 그 다음에 당 빠집니다. 당 빠져요.
누구셔요? 당 빠집니다.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당이 빠집니다. 빠져요? 요걸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제흡수. 당은 빠집니다. 일단 기본 빠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이 빠집니다. 지용성은 못 빠져요. 왜? 지방 못 빠진다 그랬죠. 지용성은 안 빠집니다. 지용성은 어디로 빠질까요? 담즙으로 빠지게 돼 있죠. 그죠? 비타민. 그 다음에 무기질,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 다 빠집니다. 그다음 뭐가 빠질까요? 제일 중요한 거 질소 화합물이 빠집니다. 요산, 요소, 암모니아, 크레아틴. 이거 아주 중요한 수치죠. 크레아틴. 이거 빠져야 되는 거예요. 꼭 빠져야 돼. 하루에 일정량 이상 빠져야 되는 양이 꼭 있어야 돼요. 인간이면. 저 수치가 뭔가 요동이 있으면은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다 빠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다시 재흡수합니다. 자, 물 몇 퍼센트? 99% 재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만 빠지는 게 1.8리터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99% 다시 재흡수해요. 물, 이건 재흡수. 당, 재흡수 아까 100% 재흡수합니다. 우리 몸에 당이 모질라서 안달이야. 그죠? 모질라서 큰일이에요. 저혈당 빠지면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당은 무조건 100% 재흡수합니다. 그런데 당이 검출되죠. 당뇨이신 분들, 당뇨 때 또 말씀드리지만 당을 소변으로 버려야 될 정도로 혈액에 많은 거예요. 그럼 뇌에서 명령합니다. 야, 당 재흡수하지 마, 버려. 일부 버려. 그래서 소변으로 당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변으로 너무 당을 버리게 돼요. 버리다 보면 그러다 또 저혈당이 돼. 그래서 막 단 걸 막 찾게 되고 막 덜덜덜 떨게 되죠. 이거예요. 뇌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소변에서 당이 빠진다는 건. 이해하시죠? 그만큼 당뇨 환자들은 그 뇌의 명령이다. 왜? 혈액의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재흡수했다가는 혈관이 그죠?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 재흡수한다.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은 100% 재흡수 안 한다. 무조건 다 버립니다. 무조건 다 버려요. 재흡수 안 하고 무기질 거의 90% 이상 흡수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버리기도 해요. 버리기도 해. 왜냐하면 우리 몸의 물 조절을 삼투압 조절을 할 때 필요하면 흡수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면서 우리 몸의 물 조절을 해요. 나트륨 가지고. 나트륨, 칼륨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필요 시에 필요 없을 시에 이렇게 뇌가 알아서 조절을 합니다. 요산, 요소, 암모니아, 크레아틴 얘는 무조건 버려야 되는데 요소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흡수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요게 다 독입니다. 요거를 다 버려야 돼. 근데 문제가 생기죠. 이제 문제 말씀드려요. 이제 하는 일 다 말씀드렸어. 신장이 제일 복잡해. 설명할 때도 아주 힘들어 저도. 자, 근데 여기에 염증이란 게 생겼죠. 염증의 원인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여러 가지 나쁜 거 먹고 막 스트레스 받고 운동 막 조기 축구 다니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커진다고요. 그러면 빠져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빠지겠죠. 뭐가 빠질까요? 혈뇨가 나와. 피오조물사. 단백뇨가 나와. 지방 나와. 이것 때문에 병원 가시면 뭐라 그래요? 단백질을 먹지 말래. 뭔 소리야 이게. 과학적인 얘기일까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구멍이 커졌잖아요. 내가 생활 습관, 생활에서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염증 때문에 구멍이 커졌어요. 그래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빠진 것 뿐인데 단백질을 먹지 말라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해 안 되시나? 병원 가면 단백질 먹지 말라 그러죠. 단백뇨니까. 단백질 때문에 구멍 났어, 이게? 아니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수를 해야 되니까, 다시.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예요. 진짜 똑똑하신 분들 맞는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 몰라. 그러니까 단백질이 빠지니까 그 수치가 있어요. 신장의 그 건강 상태가 좋다 나쁘다가 단백질 빠지는 수치를 본다고요. 그죠? 혈액 검사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소변 검사나. 그럼 검사를 해서 나온 걸 정상 수치로 되돌리려는 노력만 해요. 이해하세요? 정상 수치로 되돌리려면 단백질이 덜 빠지게 하는 방법만 찾는 거야. 근본을 찾지 않고. 단백질이 덜 빠지게 하는 방법 뭐예요? 단백질 안 먹게 하는 거. 그게 뭐야? 이해하세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닌 거죠. 단백질을 먹어야 보수가 됩니다. 단백질을 내가 많이 먹어서 수치가 나오더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 이런 건 있죠. 신장이 빨리 망가지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암모니아가 많이 생성이 돼서 그 암모니아를 처리하다 보면 이 신장이 사실 무리할 수도 있어요. 단백질을 과용하면, 너무 많이 먹으면. 근데 그 정도 아니면은 적당 수준의 내가 생활에서 식사로 먹는 정도는 먹어야 얘가 보수가 일어나요. 보수가.
이해하시죠? 무조건 고기는 뭐 신장에 나쁘다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먹어야죠. 너무 과량으로 그 헬스 선수들 있죠. 그 선수들 정도 먹으면 신장에 문제가 와요. 매일매일 술 먹는 거랑 똑같아. 요산이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너무 과용하니까. 그 헬스 선수들은요, 몸은 막 이렇게 비대할지 몰라도 신장이 빨리 망가져요. 너무 단백질을 많이 먹어. 필요 이상으로. 왜? 선수 나가야 되니까. 근육이 커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많이 먹는 거 아니면 우리가 한 달에 한 프로틴 2통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걸로 문제되는 거 아니다. 단백질 수치가 높다고 단백질을 먹지 않게 하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드셔라.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다 끊어. 다 끊으래. 그럼 다 끊었어. 수치 정상 나오죠? 다 나셨네. 수치가 이제 안 나오네. 단백질. 안 먹어서 그렇지. 안 먹어서. 안 먹었으니까 어떻게 했어? 그분이? 회복이 안 일어나니까 몸이? 예, 저 좋아졌나 보네. 근데 몸은 어때? 컨디션 개판이지. 그죠? 단백질 하는 일이 한두 가지여야지. 이해가세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 제 말을 들으시든지 의사 말을 믿으시든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데 제 말이 맞을걸요? 그죠? 맞을 거예요. 자, 맞을 거예요가 아니라 진짜 맞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뭐 지방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지방을 먹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되죠. 자, 뭐냐면 여기가 보수가 일어나려면 단백질하고 비타민 C가 들어가면 혈관은 보수가 일어납니다. 염증까지는 괜찮아요. 염증은 아직은 회복 단계로 보시면 돼요. 보수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을 계속 반복시키면 어떻게 된다? 제일 무서운 건 이거예요. 염증을 반복시키는 걸 냅뒀다? 이렇게 됩니다. 구멍이 없어져요. 막혀요. 섬유화돼 버려요. 지기능을 못하는 거죠. 필터의 구멍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정수기에 불이 들어오죠. 필터 갈아달라고. 우리 몸은 갈 수도 없어. 그죠? 저 하나 어떻게 갈아? 100만 개 중에 하나. 자, 그러니까 어떻게? 안 걸러지니까 얘네들이 배출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요독증이 오죠. 요독증. 막 복수가 차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장이 점점 갉아먹다가 70% 이상 이제 80%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요독증에 관한 증상들이. 독소가 안 빠져서 나오는 것들. 이해 가시죠? 몸이 막 붓고 이런 증상이 나와. 그럴 때는 어디로 간다? 그렇게 됐을 땐 70, 80% 망가졌을 땐 병원 가야죠. 병원 가서 투석으로 가게 됩니다. 예, 투석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투석은 두 가지죠. 첫 번째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는데 복막 먼저 할게요. 복막투석. 복막투석은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요. 하루에도 자주 갈아야 돼. 위생상도 안 좋아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복막액을 갈아줘야 돼. 복막액에 찌꺼기가 끼는 걸 갈아서 새 액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 그거 내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죠. 회사 생활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화장실 가서 해야 되는데 그 비위생적이고 복막 투석하는 뭐 복막 투석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 환경에 위생적인 환경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게 혈액투석이죠. 혈액투석은 병원 가서 투석기에다가 내 혈액을 빼서 투석기에 돌려서 삼투압 확산 이런 걸로 물질 교환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내 몸에 혈액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투석은 돼서 나쁜 건 뺐지만 좋은 것도 나가요. 우리 몸에 혈액에 있는 영양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영양소, 호르몬, 효소 뭐 여러 가지가 막 다 들어있죠. 그런 것들이 투석하면서 굉장히 많이 빠지게 돼요. 그럼 투석을 한번 하고 나면 내 몸은 영양실조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투석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변에 하셨거나. 투석 한번 하고 병원에 나오면 부축해서 나와야 돼. 너무 힘들어. 혼자 걸어가긴 굉장히 힘듭니다. 버스 타고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부축을 하거나 데리러 오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투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미 망가진 걸 어떻게 회복은 안 돼요. 한 번 망가진 건 끝이에요. 근데 투석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되는 건 우리 빠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투석 후에 빠른 영양 공급. 바디키. 우리 타먹는 거 있죠. 빠르게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골고루 다 들어있죠. 한 끼 식사 대용이니까. 빨리 그거를 타서 털어내면은 걸어서 병원에서 집에 혼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영양소 공급이 중요해요. 그런 걸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빨리 더블엑스하고 프로틴하고 우리 바디키 한 잔 이렇게 딱 먹게 해서 그러면은 금방 또 보충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주당 한 3회 정도 가게 되죠, 병원에. 귀찮죠. 한 번 가면은 몇 시간씩 또 투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이 불편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망가지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식으로 가죠. 이식으로 가면 이제 이식하면 뭐 이식은 했어요. 이식했는데 문제는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죠. 면역 억제제란 걸 드셔야 된다. 면역 억제제. 면역을 억제해야 돼. 왜? 아무리 나하고 잘 맞는 장기라도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남의 걸 받으면은 내 몸의 면역이 필사적으로 얘를 죽여버립니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이식받은 거. 그래서 최대한 나한테 맞는 가족의 걸 받게 되죠. 그래서 받았는데 받아도 그래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의 백혈구는 계속 공격하려고 그래요. 호시탐탐.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는데 문제는 면역을 억제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면역을 억제했어. 면역이 하는 일 다시 네 가지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면역이 하는 일. 방어, 재생, 청소, 기억. 요 네 가지 일을 합니다. 방어, 재생, 청소, 기억.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면역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드셨다면 내 몸에 방어가 잘 안 일어납니다. 재생이 잘 안 일어나고 몸에 청소가 안 일어나고요. 청소할 일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200분의 1의 세포가 죽고 다시 재생되죠. 그럼 죽은 그 잔해들은 어디 갈까? 그게 다 쓰레기예요. 그거를 청소해서 다 내보내야 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니까 몸이 그쵸.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잘 청소가 안 일어나서. 잘 붓고. 그리고 기억이 안 됩니다. 기억은 항체가 뭔가 기억을 하게 돼 있죠. 뭔가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항체가 잘 안 생겨. 자, 이런 일이 아니라 그리고 내 몸의 변절자, 암세포를 그냥 관망하게 돼요. 관망. 완벽 100% 관망은 아니지만 예전에 내가 이거 면역 억제제를 먹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암세포를 내비두게 돼요. 이해가 가시죠? 암세포가 생겨도 생겼는데 죽여야 되는데 자꾸 너 죽이지 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약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신장으로 나중에 문제 생기기보다 암 때문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이 면역 억제제를 계속 드시면. 그러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건 뭘까? 이식하신 분들. 이미 이식을 했으니까. 식품을 많이 먹으면 되는데 그죠? 답은. 뭘까요? 면역이 하는 일을 돕는 거. 면역이 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양소가 있죠. 그게 다 항산화제, 식물내제 영양소인 거예요. 면역이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있으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식물내제 영양소나 항산화제가 암세포를 죽인다고. 그래서 항산화제나 식물내제 영양소가 충분히 든 우리 식품이 다 그렇죠. 항산화제를 충분히 드셔야 된다. 항산화제. 항산화. 비타민 C, E 이런 것들 있죠. 셀레늄, 뭐 코큐텐 다요. 모든 항산화제를 잘 드셔야 돼. 그러면 면역 억제제로 일어나는 그 몸에 마이너스를 많이 보충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수명을 오래 사실 수 있죠. 그래서 면역이 하는 일을 돕는 일, 그거를 도와주시면 된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신장 관리를 어떻게 된다? 혈압을 팍팍 올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과격한 운동 절대 하지 마시고 마라톤 하시는 분 계세요? 알아서 하세요. 무리를 주지 마라. 무리를. 자, 좋은 건 마라톤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자주 하지 마시고 어쩌다 한 번씩 너무 긴 거 하지 말고 짧게 하시고 기록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몸이 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셔라. 다 신장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들 이해하시죠? 그래서 신장은 참 할 말이 많아요. 이것도 많은데 남는 시간 혈액 내용물을 조금 이렇게 해드리고 마감을 해드릴게. 혈액 내용물 이렇게 해서 신장에서 이렇게 다 걸러서 이런 순환계 장기들이 다 혈액을 잘 팡팡 돌리고 혈액의 내용물을 좋게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여과시키고 버리고 하면서. 근데 혈액 내용물을 좀 알아볼게요. 이제 혈액에 우리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혈액에 있는 내용물. 혈액 내용물을 볼게요. 혈액 내용물. 이거 진짜 엄청 긴 건데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종 말씀드릴게요. 부종. 우리 몸에 혈관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붓는다는 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몸이 많이 부어요. 나는 몸이 많이 부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요거를 좀 들어보시면 돼. 요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부터 할 거. 부종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 몸은 이렇게 대동맥,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에서 뿜어져서 대동맥, 소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죠.
심장에서부터 혈액이 내려와서 모세혈관 가는데 모세혈관을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서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동맥모세혈관, 정맥모세혈관 경계가 있겠죠. 여기는 동맥, 여기는 정맥.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맥으로 가서 다시 정맥모세혈관에서 세정맥, 소정맥, 대정맥 해서 다시 심장으로 이렇게 오겠죠. 이게 우리 몸의 순환이에요. 최종적으로 모세혈관에서 뭐가 일어난다?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물질 교환. 여기서 영양소도 받고 산소도 받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 있는 세포가. 그렇게 해서 물질 교환이 뭔가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혈액에 있는 걸 뭔가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포는 혈관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에는 뭔가 물이 있어요. 그걸 간질액이라 그래요. 사이간자 써서 간질액. 간질액 이렇게 존재하고 뭔가의 작용 때문에 물질이 혈관벽을 뚫고 세포한테 전달되고요. 뭔가의 작용 때문에 혈관벽을 뚫고 다시 나오게 돼요. 그 순환이 일어나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혈압이 모세혈관에서 혈압은 30 정도의 혈압이 미칩니다. 모세혈관에서. 일반적인 모세혈관 30 정도의 혈압이 어떻게 해요? 혈관벽으로 미치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 혈압 30 때문에 물질이 이동하는데 반대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혈관벽으로 밀어내는 작용이 있고 끌어당겨주는 작용 두 가지가 존재해요. 미는 건 혈압, 당기는 건 뭘까요? 그게 삼투압이라 그래요. 삼투압. 이렇게 미는 게 30, 다시 여기다 적을게. 미는 게 30, 당겨오는 거. 요게 삼투압이 22가 걸립니다. 이해가세요? 미는 거 30, 당기는 거 22니까 30 빼기 22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미는 게 더 세잖아. 당겨오는 것보다. 그럼 30 빼기 22니까 몇 만큼 들어갈까요? 8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이. 이게 우리 몸이에요. 8만큼의 물질이 들어가서 세포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산소든 뭐 당이든 칼슘이든 마그네슘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요게 요 작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8만큼 썼으니까 얘가 배출하는 것도 있어야겠죠. 버리는 게 있어야 돼. 들어간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 들어가기만 하면 터져 죽겠죠. 우리 몸이. 그래서 나와야 돼. 나오는데 삼투압은 그대로 존재하겠죠. 정맥에서도 22 똑같아요. 근데 정맥은 혈압이 높아요, 낮아요? 그건 아시죠? 정맥 혈압은 낮습니다. 정맥 혈압은 모세혈관에서 자, 얘는 땡기는 거 다시. 정맥 혈관은 혈압이 15 정도에 15. 자, 땡기는 거 22, 미는 거 15니까 얼만큼 빠져나올 수 있어요? 7만큼 빠져나오는 거예요. 7만큼. 7만큼 이렇게 다시 정맥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 근데 8 들어갔는데 왜 7 나와? 나머지는 어디 갔어? 그걸 림프 순환합니다. 림프 들어보셨죠? 림프 순환하는 게 나머지 1 정도. 그러면 자, 8 들어가고 8 나오니까 완벽하게 순환이 일어났죠. 근데 여기에 요 순환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부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참 부종 얘기하는데도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부종의 박사가 돼, 부종 박사. 자, 그럼 이 부종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요게 이게 순환인데, 자, 첫 번째 문제, 부종인데, 부종도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요 삼투압에 문제가 생기면, 삼투압의 농도가, 삼투압의 힘이 떨어지면, 삼투압이 22인데, 15가 됐다고 볼게요. 삼투압, 혈액 속의 삼투압이 농도가 15가 됐어. 땡기는 힘이. 자, 그럼 들어가는 거 얼마 들어가요? 15만큼 들어가겠죠. 삼투압이 떨어졌으니까. 혈압은 그대로예요. 15가 들어갔어. 15가. 자, 그러면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삼투압 다시 22가 아니라 15가 됐어요. 자, 미는 거 정맥에서 혈압 15, 땡겨오는 거 15. 빵이죠. 자, 그럼 15가 들어갔는데 나오는 건 뭐예요? 제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붓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어디가 불까요? 세포가 뚱뚱해질까요? 아닙니다. 간질액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모든 부종은 혈액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세포가 뚱뚱해지는 게 아니고 간질액의 양입니다. 모든 부종은 무조건 붓는 건 간질액이 양이 많아져서 그 부위가 붓는 거예요. 그것 중에 첫 번째 부종의 원인이 삼투압. 왜 삼투압이 그럼 떨어졌습니까? 제일 많은 게 단백질 부족이에요. 단백질 부족. 알부민 부족이라 그러죠. 단백질 부족. 알부민이란 게 혈중 수치가 떨어지면 삼투압이 떨어져서 그죠? 부종이 일어나는 원리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알부민. 그럼 알부민은 첫 번째 알부민이 왜 떨어졌을까? 첫 번째 이것도 다 또 몇 가지 있어요. 단백질을 안 먹어서 알부민이 떨어지는 거. 안 먹으니까 뭐 어떻게 만들어?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간에서 알부민 만든다 그랬죠. 자, 안 먹어서. 두 번째는 뭘까요? 단백질을 먹었는데 간 기능이 떨어져서.
간에서 내가 먹은 단백질을 알부민으로 못 만들어. 그럼 그것도 이제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해하세요?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알부민 수치가 문제가 생겨서 삼투압이 안 맞는다. 그래서 붓는 분들은 일단 프로틴 줘보세요. 일단. 그러면 물질 교환이 확 일어납니다. 몸이 부으시는 분들은 일단 병원에서 알부민 주사 딱 넣잖아요. 확 살아나. 순환이 일어나면서. 자, 이 순환이 안 일어나니까 들어가는 건 들어가지만 찌꺼기가 안 빠지니까 몸이 어떻게 될까요? 붓고 컨디션이 좋을까 나쁠까요? 굉장히 컨디션이 떨어지죠. 순환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병원 가서 알부민 주사 딱 맞으면 이런 분들은 살아나죠. 확 살아나. 순환이 확 일어나니까. 청소도 일어나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림프 순환의 문제. 림프에 뭔가 그 감염이 있다든지, 림프에 뭐 암이 들어찼다든지 가면 림프 순환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했다든지. 난 팔을 잘못 어떻게 뭐 어깨 수술하다가 림프를 잘못 건드렸어. 그럼 팔 어떻게 될까요? 칼을 대면, 칼 잘못되면 림프 순환이 문제가 생겨서 팔에 물질이 이렇게 팔로 이렇게 이동된 게 다시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 그러고 보셨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코끼리 다리 아줌마 이런 거. 다리가 이만해지죠? 뭘까요? 순환이 안 일어나는 거, 림프 순환이. 뭔가 수술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뭔가 이물질이 꼈다거나 그 암세포가 자랐다거나 순환이 안 일어나게 되면 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식품 먹어서 될까요? 어려워. 그거는 어려워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염증. 염증성으로 일어나는 거는 세포가 많이 사망했을 때. 자, 우리 후드려 맞았어요. 종아리를 그 매로 그 강목으로 이렇게 살짝 친 것도 아니고 빡 쳤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막 터지겠죠. 세포가 터지면서 지 몸속에 갖고 있던 단백질류의 효소라든지 여러 가지 내장을 터뜨려요. 그러면 이 간질액에 뭐가 많을까? 이물질이 많겠죠. 그러면 여기에 삼투압이 높아지겠죠. 간질액 삼투압이. 그러면 간질액 쪽으로 땡겨 오겠죠. 혈액에 있는 물을. 이해가시죠? 삼투압이 여기보다 여기가 더 세진 거야. 간질액의 삼투압. 그래서 막 혈액에 있는 물을 막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맞았어요. 혹을 만들죠. 그게 다 그거예요. 세포가 많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외상성으로 보면 되겠죠. 그것도.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두면 세포가 다시 재생되고 이렇게 막 이물질이 나왔던 거는 백혈구가 다 먹어서 청소해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상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싹 들어가죠. 혹 났던 게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염증성 부종이 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맞닥뜨리게 되는 건 1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정맥이 있어요. 정맥이 있으면 정맥에는 특별하게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정맥에 특별하게 있는 거. 판막이 있죠. 그래서 정맥에 판막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왜? 정맥은 혈압이 너무 낮고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동맥은 그죠? 심장이 위에 있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지만 정맥은 올라와야 되는데 혈압도 낮아.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혈액이 올라왔다가 정체했다, 올라왔다가 정체했다 이런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판막이 존재해야 돼. 근데 어느 날 판막에 고장이 났어. 예를 들어 이렇게 판막이 이렇게 있을 때는 꿀떡 여기 멈췄다, 꿀떡 멈췄다 이렇게 멈췄다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 고장 났어. 어떻게 될까? 올라갔다 내려오고 잘 요 위로 못 올라가요. 중간에 계단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이렇게 붙죠. 그걸 바로 정맥류라고 합니다. 정맥류. 이해하시죠? 정맥류. 정맥류가 일어났다. 그러면 오메가3 잘못 여기 예를 들어 판막이 이상이 안 생기게 잘 하려면 여기 또 단백질 비타민 C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난 정맥류가 있으면 단백질 비타민 C 먹으면 원상태 돼요? 안 됩니다. 이미 늘어난 조직은 다시 원상태로는 안 돼요. 뭐 수술을 하시든지 그거는 하는데 앞으로 내가 겉에 정맥류가 보일 정도면 속 안에 심부에 있는 정맥도 많이 저렇게 부풀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시더라도 미관상 수술하시더라도 다시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단백질을 그때부터 비타민C를 많이 드시면 해결이 된다. 정맥이 이러니까 동맥도 당연히 탄력이 떨어지실 경우가 굉장히 커요. 동맥의 탄력이 떨어졌다. 터진다는 소리죠. 큰일 납니다. 정맥류가 있다는 건 그분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혈관의 탄력이 많이 이뤄진 거예요. 그 부분만 이럴 리가 없어요. 탄력이. 우리 몸은 전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전체의 그 콜라겐의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수압이 높아지죠. 압력이 세지죠. 벽에 미치는. 그래서 여기에 물이 빠지게 됩니다. 주변 조직으로. 물이 막 빠져나가게 돼요. 정맥혈관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다리가 퉁퉁 붓죠. 아프죠. 이해하시죠? 그게 이제 정맥류로 일어난 부종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네 번째예요. 그래서 부종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종을 얘기할 대표적으로 이 원리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부종을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종 하나 설명하는데도 진짜 이게 내가 막 숨이 차.
자, 그 다음에 요 혈액, 이제 혈액으로 갈게요. 혈액인데 혈구. 되게 빠르게 혈구, 혈장이 있어요. 혈구, 혈장. 혈액 속에는 물이 있고 물이 아닌 것이 있죠. 혈구는 뭐예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적혈구 먼저 볼게요. 적혈구. 혈구는 한 45% 됩니다. 100% 중에. 적혈구 하는 일은 산소를 잘 갖다 줘야겠죠. 내가 산소를 폐에서 갖다 붙인 거를 온몸의 세포한테 잘 갖다 줘야 돼. 근데 적혈구에 문제가 되는 건 빈혈이죠. 빈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 요 빈혈을 제대로 알고 가시면 어디 가셔서 빈혈의 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빈혈은 4가지 정도 됩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혈구가 하는 일 이런 거 싹 뺄게요. 그냥 빈혈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빈혈은 결핍성. 철분이 결핍됐다. 이건 쉽죠? 철분이 부족한 거예요. 철분이 하는 일은 뭐야? 이 구조는 알아야 돼요. 전문가 소리 들으시려면. 자, 적혈구 하나 속에는 헤모글로빈, HB라고 표시할게요. 헤모글로빈이 3억 개가 있습니다. 적혈구 한 개. 남자 같은 경우는 한 500만 개 있죠. 1세제곱미터에 한 500만 개의 적혈구가 있는데 이 속에 있는 500만 개 중에 하나에 헤모글로빈이 3억 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거의 인간의 그 영역을 넘어서서 신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자, 헤모글로빈은 어떻게 그 구조가 되어 있냐면 글로빈이라는 한 분자에, 단백질 한 분자에 철분이 4개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철분이 4개가 붙고 거기다가 산소가 4개가 붙을 수가 있어요. 이게 헤모글로빈 한 분자예요. HB라고 표시하는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 요거예요. 근데 철분이 내가 4개를 붙여야 되는데 철분을 안 먹었어. 그래서 철분이 2개야. 글로빈 하나에 철분 2개 붙었어. 그러면 4개 갖고 다닐 때랑 2개랑 산소 갖고 다니는 게 반으로 줄죠. 이해하세요? 그럼 빈혈이 오는 거예요. 산소 전달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철분이 부족해서. 이해하시죠? 이 구조 하나만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은 이 철분을 제대로 안 먹어서 산소 4개를 온전히 못 갖고 다녀서 그렇다. 그게 철결핍성 빈혈이에요. 그럼 뭘 주면 된다? 아이온 폴릭 플러스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두 달이면 금방 좋아져요. 철결핍성 빈혈은. 금방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용혈성. 용혈성 빈혈은 뭐냐? 자, 말 그대로 피가 녹는다. 왜 녹을까? 자, 적혈구가 있으면 적혈구도 세포막을 갖고 있어요. 지방이죠. 적혈구도 이 막이, 세포막이 아주 중요한데 얘는 지방으로 돼 있어요. 그럼 지방 보호가 제대로 안 되면 세포막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지방으로 싸고 있는데 그 지방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이 뭘까요? 우리 배웠죠, 첫 시간에. 지방을 보호하는 항산화제 뭘까요? 비타민 E. A도 해당됩니다. 지용성 1. 근데 주로 E예요. 비타민 E가 충분하면 비타민 E가 어떻게 해요? 방어를 잘 해줘서 얘는 적혈구는 한 번 태어나면 120일 살게 돼 있어요. 4달이죠. 3, 42. 4달 동안 살다가 알아서 죽게 돼 있는데 4달이 뭐야? 한 3달, 2달 살고 죽어버리네. 왜 죽을까요? 비타민 E를 충분히 내가 섭취를 안 하게 되면 적혈구가 빨리빨리 죽어요. 그래서 빨리 노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비장해서 빨리빨리 죽여버립니다. 노화됐다고. 서럽게.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 몸은 노화됐다고 다 죽여버려요. 그냥. 비장해서. 그래서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하면 융혈성 빈혈은 해결이 되십니다. 세 번째, 악성 빈혈. 악성. 말 그대로 악성은 뭐냐면 안 만들어진다. 얘는 만들어졌으나 빨리 노화된다죠. 비타민을 안 먹어서. 악성은 뭐냐면 안 만들어진다. 왜? 아까 우리 안 만들어지는 것. 분열이 돼야 만들어지겠죠. 원료도 필요하지만 분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세포 분열. 첫 시간에 배웠죠? 엽산, 비타민 B9이 부족하거나 B12나 B6, 특히 B9이 주된 역할을 하죠. 요 3가지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 옵니다. 왜? 골수에서 적혈구 분열이 잘 안 일어나요. 조혈모 세포에서 적혈구로 분열이 잘 안 일어난다고 이해하시죠? 조혈모 세포에서 엽산이 있어야 적혈구, 백혈구, 효소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타민이 없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잘. 그게 악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주면 된다. 네 번째는 뭘까요? 출혈성. 피가 많이 흘려서. 그거는 피 안 나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요 비타민 이거는 비타민 E고 얘는 철분. 다 어디 들어있을까요? 더블 X에 들어있다. 그래서 더블 X만 잘 먹어도 요 3가지 빈혈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얘도 사실 막을 수 있어요. 왜? 우리 몸에 출혈이 몸 속에서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겉출혈 말고. 결합 조직이 약해서 몸속에 혈관이 잘 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속피가 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출혈에 해당돼요. 그런 것들 다 출혈을 막을 수 있는 건 다 비타민 C가 해결을 하죠.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그때 단백질하고 같이
그 합세를 하면 좋겠죠. 단백질과 비타민C.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빈혈을 막아줄 수 있다. 더블 X하고 단백질.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백혈구는 다음 시간에 면역 때 말씀드릴 거예요. 얘는 면역이 하는 일이니까. 혈소판도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얘는 그 복잡하게 오늘은 뺄게요. 다음에 시간 되면 얘는 알려드릴게요. 얘도 괜히 쓸데없이 어려운 말이 많아요. 얘 설명하려면. 자, 그 다음에 혈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혈장에는 당이 있고 지방, 단백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간단하게 끝낼게요. 자, 당으로 문제되는 건 뭐 있을까요? 당뇨. 당뇨죠. 당뇨는 왜 생겨요? 생활습관. 오래된 생활습관 때문에 당이 너무 단당류 식사를 많이 했다거나 식이섬유를 안 드셨거나 여러 그건 다 아셔요. 그죠? 당뇨가 왜 생기든지는 다 아셔. 근데 당뇨를 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면 무슨 치료를 해요? 약만 주죠. 이거는 아셔야 돼. 약. 약을 첫 번째 무슨 약 줄까요? 베타세포 자극제를 줍니다. 베타세포 자극. 왜?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듭니다. 인슐린이 하는 일 아시죠? 모르시나? 인슐린이 하는 일. 당을 갖다가 세포한테 갖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솔자예요.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업고 가서 당을 세포 문을 두드려서 야, 당 왔어. 집어넣는 일을 하는 게 그 인슐린이에요. 그럼 인슐린은 췌장에 베타세포에서 만드는데 얘를 더 자극시키는 거예요. 야, 더 만들어 해가지고 막 패는 거예요. 발로 차서 10개의 일을 하고 있는데 20개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럼 베타세포 자극을 해서 그러면 혈당은 떨어지는데 계속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망가져요. 나중에 약이 잘 안 듣습니다. 췌장이 망가져요. 두 번째 약 뭐 있을까요? 당 수용체가 있어요. 세포가 있으면 당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당 수용체의 입을 막은 게 당뇨예요. 대부분의. 당뇨는 1형 당뇨, 2형 당뇨 아시죠? 1형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이에요. 유전적인 것. 2형은 아시죠? 살면서 우리 대부분 90%, 95%가 이거예요. 2형인데 2형 당뇨는 다 수용체를 틀어 막은 거예요. 인슐린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초인종을 없애버린 거야. 야, 나 안 받아들여 이렇게. 근데 두 번째 약은 뭐다? 수용체 파괴하는 약이 있어요. 수용체 파괴. 입이 있는데 입을 막 억지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입을 찢는 약이 있어요. 약이 아주 과학적인 게. 그래서 입을 찢어서 억지로 넣는다. 그러면 인간도 억지로 입을 찢으면 나중에 더 악독해져서 입을 더 꽉 다물라 그래. 안 돼. 이렇게. 안 벌릴 거야. 이렇게. 얘도 그렇게 돼요. 약이 점점 안 들어요. 얘도 마찬가지. 약이 점점 안 듣고 췌장은 망가지고 약이 점점 안 듣고 우리 몸은 더 당을 안 받아들이려 그래. 더 악독해집니다. 우리 몸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인슐린을 추가적으로 주는 거예요. 주사로. 인슐린. 근본적인 해결 하나도 안 되죠. 입 찢고 패고 그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인슐린을 추가로 넣고 인슐린을 추가로 넣으니까 췌장에선 더 인슐린을 분비 안 하려고 하죠. 호르몬을 외부에서 공급하면 우리 몸은 더 안 한다. 이거는 더 당뇨를 악화시키는 약이에요. 사실은. 당장은 수치를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당뇨를 더 심하게 한다. 근본적으로 뭘 하면 된다? 식습관 고치는 건 다 하셔. 식습관 고치면서 우리 식품 중에 그 식습관 고치는 데 도움 주는 게 글리코다운이죠. 글리코다운은 우리 소화하는데 소화 그 알파 글루코시다제라는 소화 효소를 억제해서 흡수를 막아주는 거예요. 소화작용 단계에서 소화를 잘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하나도 없이 혈당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죠. 얘를 꾸준히 드시면 혈당이 6개월 내에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꼭 얘하고 뭐예요? 파이버비츠. 얘는 뭐예요? 흡수를 천천히 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써 있죠. 제품에. 그래서 당뇨에 아주 특화된 식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병원약은 드시면 안 된다. 오히려 얘로 관리해야 된다. 병원약 꾸준히 먹어서 혈당은 항상 정상이지만 나중에 무조건 뭐라 그래. 후유증이 아닌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 합병증 그죠? 합병증. 당이 떨어졌나 봐 제가. 뇌에 당이 공급이 안 돼서. 합병증 무조건 옵니다. 병원약 열심히 드셔도 합병증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병증을 막는 식품이 있죠. 오메가3 레시틴 꼭 많이 드셔야 돼. 혈액순환을 계속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잘 돌게. 마지막 고혈압하고 마무리할게요. 고혈압. 지방은 저번에 얼핏 말씀드렸어요. 간 얘기하면서 그죠? 좋은 지방 드시라고. 뭐 고지혈량 말씀드렸죠. 그거 말씀드렸고 단백질 조금 얘기하고 고혈압하고 마무리할게요. 단백질은 무슨 일을 할까요? 단백질로 문제가 되는 건 호모시스테인. 자, 우리 몸에 메치오닌이라는 그 아미노산이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얘가 불필수인 시스테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를 먹으면 불필수를 알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작용을 하죠. 필수가 그래서 좋은 거죠. 필수를 가지고 불필수도 만들어내니까. 근데 메초닌에서 시스테인이 그냥 만들어지냐? 아닙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비타민 B, B6가 필요합니다. B6가 있을 때가 전환되는데 B6가 없으면 뭘로 만들어 놓는다? 전구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호모시스테인. 근데 나는 계속 비타민 B6가 결핍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혈중에. 계속 전구 물질만 만들어. 얘가 혈관벽을 막 스크래치를 내고 동맥경화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 망가뜨리는데 아주 주범이에요. 그래서 뭘 드셔야 된다? 더블X에 들어있는 저 비타민 B6를 계속 드시면 호모시스테인으로 인한 혈관 망가짐을 굉장히 막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혈압하고 마무리 짓게요. 고혈압 많이 맞닥뜨리시죠? 오늘 고혈압 전문가 되셔야 돼요. 고혈압 약을 좀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고혈압이 왜 올까요?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혈액 내용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다 고혈압으로 가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면. 자, 고혈압. 고혈압은 자, 이 시스템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뇌에서 아까 명령한다 그랬죠. 동방결절에 베타파로 명령을 해서 얘가 동방결절에서 안테나로 받아서 얘가 그 박동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가 이 혈관이 펑펑 혈액순환이 잘 될 때는 잘 받아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요. 혈관이 많이 막힙니다.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0을 받아먹던 게 5만큼 떨어졌어. 그럼 얘는 죽게 생겼죠. 그럼 뭘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죽게? 연락을 합니다. 신경을 통해서 뇌한테 연락해. 야, 나 죽겠어. 다시 10만큼 빨리 안 주면 난 죽을 것 같아. 연락을 합니다. 그럼 뇌는 알았어. 시상하부에서 그걸 딱 캐치해서 누구한테요? 야, 심장한테 명령해. 야, 얘 죽게 생겼대. 더 펌프질 세게 뛰어. 이런 명령을 하면 알았어요. 그럼 얘는 아까 분당 70에 뛰던 게 더 빨빨 뛰게 돼요. 그러면 더 세게 뛰니까 어떻게 해요? 세포가 5로 줄어든 게 다시 10으로 가겠죠. 세게 혈압이 올라갔으니까 얘는 이제 살 것 같아. 나한테 이제 혈액이 오네. 충분히 오네. 그래서 얘는 살 것 같아. 자, 그럼 혈압이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우리 몸으로 보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혈압이 오른 건. 근데 이걸 병원 가서 수치만 보죠. 혈관 막힌 거 볼까요? 안 봅니다. 병원 가서 수치를 보면 혈압이 올라가셨네요? 고혈압이시네? 혈압 낮추는 약을 주죠. 이해하세요? 무슨 약 줄까요? 첫 번째? 요 기전 보세요. 요거 잘라 먹는 약을 첫 번째 약이 있습니다. 베타파 차단제라는 게 있어요. 베타파 차단제. 1번 약. 두 번째 약. 뭐 있을까요? 아까 심장에 액틴 미오신 얘기했을 때 칼슘, 마그네슘 얘기했죠. 칼슘은 수축, 마그네슘 이완인데. 자, 칼슘이 들어가는 걸 막는 약이 있습니다. 칼슘 길항제. 칼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무력하게 덜 뛰게 만드는 약이에요. 두 번째 약, 그게 혈압약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이뇨제. 혈압이 높으니까 물을 빼자, 소변으로. 물을 빼서 혈압을 낮추자. 그게 세 번째 약이에요.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레닌, 안지오텐신, 차단제가 있어요. 레닌, 안지오텐신 차단제. 아까 신장에서 혈압 조절까지 합니다. 왜? 신장에서 너무 혈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과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너무 떨어질 때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사구체에서 레닌이라는 효소를 분비해서 레닌이 안지오텐신 노겐을 만나서 안지오텐신 1이 되고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를 만나서 안지오텐신 2가 됩니다. 아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안지오텐신 2라는 물질이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걸 차단하는 약이 있습니다. 신장이 여과율을 정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물질을 억제하는 약이 있어요. 억제제예요, 억제제.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건 잘 안 쓰는데 교감신경 억제제. 부교감신경을 올리는 약이 있습니다. 신경 안정제 역할 같은 걸 하는 약이겠죠. 좋은 약 아니라 그랬죠, 그거. 잘 안 쓰는데 그렇게 다섯 가지예요. 이건 신경 차단이죠. 요 약이에요. 자, 쓸 약이 있을까 없을까? 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은 얘라고, 얘.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이 좁아진 게 원인인데 자꾸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이거 참 과학적이잖아요. 하는 일은 정말 첨단 과학으로 만들어낸 약인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생각을 안 해.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동문서답. 수치만 낮추면 정상인 줄 알아. 자, 이렇게 해서 약을 써서 수치는 정상으로 됐어요. 기준 그 수치로. 근데 컨디션은 어떨까, 그 사람? 굉장히 나쁩니다. 나쁩니다.
어떤 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지방에 가서 그 소비자인데 혈압약을 한 7, 8년 먹었대. 그래서 지금 혈압약 먹고 혈압이 어때요? 저혈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혈압이래. 혈압약 먹고. 뭐하러 드세요? 이랬어요. 당장 끊으시라고. 근데 그래서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죽을 맛이요. 맨날 힘없고. 당장 끊어보세요. 한 3일 끊고 혈압 다시 재보세요. 이랬어. 3일 끊으니까 컨디션 확 좋아지면서 정상혈압으로 그냥 됐어요. 그분이 화를 내시더라고. 병원이 이게 나를 그냥 약 팔아먹으려고. 그죠? 저혈압까지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을 쓰면 안 된다. 근본적으로 얘를 해결해야 돼요. 얘가 청소가 되면 얘가 10이 아니라 15가 오겠죠? 그럼 배불러 배 터져 죽겠어요. 낮춰 다시. 명령합니다. 연락해요. 알았어. 다시 낮출게. 야, 그만. 좀만 더 살살 뛰어. 이러면 다시 정상으로 오게 돼요. 이해하세요? 그럼 근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혈관 청소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근본적으로 더블 X 오메가3 하루에 3알씩 3번 먹고 레시틴 정상적으로 한 통 먹고 그 다음에 코큐텐이 또 도움이 됩니다. 코큐텐은 얘를 뚫어주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을 높여서 혈관이 막혀서 적은 혈액이 오더라도 그거를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가 잘 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적은 혈액으로도 에너지가 잘 나니까 혈압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코큐텐 같이 주셔요. 그럼 혈압 떨어집니다. 미토콘드리아 성능이 좋아져서. 그러면서 WX 오메가3 레시틴 그리고 비타민 E 있죠. 비타민 E 제제 혈액순환이 좋습니다. 같이 충분히 드시면 얘가 해결되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와요. 금방 옵니다. 얼마나?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무조건 옵니다. 컨디션 엄청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혈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3시간짜리를 이렇게 짧게 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녹음하셨으면 다시 재청취하시면서 복습하시고 한글날 마지막이죠. 한글날의 마지막 혈액 내용물 했죠. 면역, 골격과 면역 요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